사연을 읽어볼게요. 믿을 사람 하나 없다더니. 안녕하세요. 30대 초반 결혼 3년차 주부입니다. 현재 3살 된 아이가 있고 뱃속에 둘째가 자라고 있어요. 남편에 대한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조언을 구하고 상담하고 싶은 마음이 커서 고민 끝에 익명을 빌려 주저리 얘기해볼게요. 3년 연애 끝에 결혼했어요. 연애 경험이 전무후무하던 저는 첫사랑과 열렬히 사랑하고 결혼에 꼴이 나게 된 케이스예요. 그래서 더 바보스러웠을 수도 있겠네요. 바보 같다고 욕먹을 각오도 되어 있습니다. 남편은 정말 착하고 자상했어요. 불과 얼마 전까지도 저는 세상에서 제일 자상하고 날 사랑하고 가족밖에 모르는 사람이 내 남편이라고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퇴근 후 혹은 쉬는 날 친구 한번 만나는 적이 없고 항상 가족과 보냈어요. 결혼 생활 3년 내내 말이죠. 내 주위 모든 사람이 시집 잘 갔다며 부러워하곤 했습니다. 저도 늘 남편 자랑하고 다녔고요. 불과 4일 전에 일이 벌어졌어요. 항상 내 전부를 다해 믿고 있던 남편이었기에 핸드폰 지갑 검사 한번 한 적 없던 저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우연히 신용카드 내역 문자를 삭제하는 걸 보게 되었어요. 별거 아니겠거니 하고 있었지만 그게 촉이었는지 하지도 않던 핸드폰을 확인하게 되면서 이상한 낌새를 느꼈어요. 대체 뭘 샀길래 카드 내역을 삭제한 건지 궁금하기도 했고요. 신용카드는 모두 남편의 명의였고 돈 관리도 모두 남편 몫이었어요. 저는 성격상 꼼꼼하지도 않고 아이 키우는데 모든 걸 쏟아부었기 때문에 내가 가장 신뢰하는 남편에게 모든 걸 맡기고 저는 카드 한 장 들고 다니며 쓰기 담당이었거든요. 카드 명세서 확인도 한 적 없고요. 압니다. 제가 바보였죠. 그래서 4일 전 맘먹고 모든 카드 내역을 조회하기 시작했어요. 매달 한두 번씩 22만원, 23만원이라는 목돈이 빠져나가 있고 상호는 모두 안마시술 쏘였어요. 그 충격으로 4일이 지난 지금까지 잠 한숨 못 자고 음식도 제대로 못 먹고 있습니다. 임신 중인데도요. 회사에 있는 남편에게 다짜고짜 전화해서 물었더니 당황하는 기색 역력한 목소리로 잘못 찍힌 것 같은데? 지금 당장 집에 가서 설명해 줄게. 랍니다. 잘못 찍혔는데 뭘 설명한다는 건지. 남편이 온다는 그 시간 동안도 저는 정말 잘못 찍힌 게 맞는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30여 분 후 전화가 오더군요. 내가 간 거 맞아. 집에 가서 설명하려고 했는데 창피하고 미안해서 도저히 못 가겠다. 마지막으로 아이 목소리 한 번만 듣게 해줘. 라고 하더군요. 당황스러웠는데 어떻게든 집에 오게 하려고 모두 이해한다고 돌아와서 얘기하라고 했어요. 전화는 끊겼고 남편은 회사에도 없고 전화도 안 받고 걱정되어 수십 통 전화에 문자에 악몽 같은 시간을 보내고 밤에 전화가 왔어요. 바다에 몸을 던지려고 왔는데 도저히 무서워서 못 던지겠대요. 집에 가고 싶대요. 원하면 내가 데리러 갈 테니까 무조건 돌아오라고 달랬습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얼굴 보니 화가 나더군요. 따귀를 날렸어요. 남편은 적반하장식으로 돌변하더니 집에 있는 살림살이 던지고 부수고 왜 때리냐면서요. 6년 동안 상상도 못했던 남편 모습이었어요. 머리도 몇 대 맞았네요. 아직도 심장이 쿵쿵거리고 손도 떨리네요. 나는 그냥 막 살 테니까 넌 너대로 애랑 살길 찾아라. 라면서 있는 대로 성질을 내고 사내 못 사내 실갱이 후 다음날 아침 다시 빌더군요. 정말 미안하다. 너무 창피하고 면목 없어서 화를 내버렸어. 너무 수치심이 느껴져. 그걸 아는 사람이 뱃속 아이도 낳네 만에 그러고 있어요. 처음으로 간 건 몇 달 전 친구의 끌림으로 간 거였대요. 근데 카드 내역엔 한 달에 한두 번 꾸준히 찍혀 있더군요. 그것조차 거짓말이었던 거죠. 거짓말 말라니까 실은 군대에서 처음 접하게 되었대요. 변명을 들어봤어요. 가족을 너무너무 사랑하는데 성욕을 못 참겠대요. 병인 것 같대요. 그래서 일하는 도중 와이프 아프다는 핑계로 와이프 일 있다는 핑계로 그렇게 드나들었대요. 심지어 재작년 제 생일 아이 아파서 입원 중에도 갔더군요. 둘째 임신 소식 후에도 갔고요. 30분에서 1시간이면 끝난대요. 이상하게도 참을 수가 없대요. 막상 하고 나면 가족 생각에 후회에 눈물 흘리면서 돌아오곤 했는데 그래도 끝낼 수가 없었대요. 죄책감에 그렇게 가족에게 자상하게 대해줬던 걸까요? 저는 남자가 아니라서 기본적인 성욕구가 어떤 건지
얼마나 참을 수 없는 건지 모르겠어요. 나는 이혼을 절대 하고 싶지 않아. 대신 모든 카드, 통장 경제권 당신이 관리하고 핸드폰 위치 추적도 하고 절대 안 가도록 고쳐볼게. 그게 인생을 망치고 있었어. 차라리 잘 된 것 같네. 이렇게나마 끊고 살 수 있을 것 같아. 정말 신기할 정도로 그동안 감쪽 같았는데 심지어 부부관계도 정상이었고 칼퇴근에 틈만 나면 가족들과 여행 떠나고 왜 항상 카드값이 많이 나올까 의문을 품은 적은 있었어요. 여행을 많이 다녀 그렇겠거니 난 어차피 쓰는 담당이니까 쿨하게 간섭 안 해야지 했었는데 남편 정말 열심히 사는 남자였는데 가족을 위해 최선을 다했는데 나에게 더없이도 자상하던 운전하다가도 한 손으로 살며시 손잡아주던 사람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이 안 모였던 이유가 있었네요. 정말 힘든 시간입니다. 제 몸의 반이 부서진 느낌입니다. 이혼해야 하는 건가요? 그동안 주위에서 알고 있던 저희 부부는 절대 이혼과는 관계없는 사람들이었는데 제가 늦둥이라 부모님이 나이가 많으세요. 사이 너무 이뻐하시는데 충격받아 쓰러지실까 말도 못하겠네요. 남편 월급이 많은 것도 아니에요. 200만 원대 중반. 전세금도 정말 몇 천만 원. 적은 돈. 그저 착한 남편 믿고 결혼했는데 그동안 전업주부였던 저는 살 길도 막막할 것 같고 이혼한다 해도 위자료도 얼마 못 받을 것 같고요. 어차피 있는 돈이 얼마 안 되니까요. 아이는 얼마나 상처를 안고 살아갈지, 뱃속 아이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든 게 원망스럽습니다. 처음엔 분노했다가 우울하다가 점점 무기력해지네요. 남편은 그 사단 이후로 잘하려고 무진 애를 씁니다. 카드 통장 모두 내놓고 내가 뭐라 하든 잘못했다 열심히 같이 살자. 저에게 뭐든 처음이었던 제 남편이 수많은 여자들을 끼워놨다는 것을 제가 잊고 함께 살아갈 수 있을까요? 남편은 그곳을 칼같이 끊고 평생 다신 안 가며 살 수 있을까요? 혹 이게 병이라면 치료도 가능할까요? 한 번만 기회를 줘야 하는 건지, 기회를 준다 한들 남편이 고칠 수 있을지, 더 기반이 잡힐 때까지 참고 살아야 하는 건지, 아님 지금 딱 잘라 갈라서야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솔직히 이혼 무서워요. 온갖 정 다 떨어졌는데도 옆에 남편이 없다고 생각하니 상상할 수 없고 아이와는 떨어질 생각 없으니 아이를 잘 키우며 살 수 있을지도요. 모든 게요. 남편은 어떻게 그런 곳을 드나들면서도 가정에 충실할 수 있었을까요? 본인 말로는 모든 걸 걸고 맹세하건대 외도는 없었대요. 오로지 성욕 때문에 간 거였대요. 카드 내역 확인한 바로는 결혼 후 꾸준히 갔으니 연애 때도 드나들었겠죠. 카드는 결혼 후에 만들었으니까요. 연애 시절부터 함께 있는 시간이 그렇게도 많았는데 제 스스로 둔하다고 생각한 적 없는데도 어떻게 감쪽같이 속았을까요? 그냥 모든 일이 없었던 일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남편과 저와 아이와 행복하던 때로 그냥 그렇게 늙어가고 싶은데 다른 것도 아니고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지나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눈물 나다가 또 멍하니 있다가 화가 나다가를 반복하고 있어요. 이젠 남편의 모든 게 거짓말 같아요. 결벽증이 있던 그였는데 업소 여성, 드나드는 남성 혐오하던 그였는데요. 본인 험을 숨기려 더 강조했던 걸까요? 남편은 정말 병일까요? 손이 떨려 두서없이 썼네요. 그래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댓글입니다. 저거 어떻게 하루아침에 고치냐? 못 고친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와이프에 대한 신체적 의리나 도덕적 이성이 있다면 저 짓은 안 하지. 쥐줘도 생각도 없네. 남편이 진짜 잘못했다고 뉘우치는 게 아니고 걸리니까 싹싹 비는 거겠지. 안 걸렸으면 계속 잘 다니고 있었을걸? 게다가 어이없는 건 뺨 한 대 맞았다고 임신한 와이프를 때리냐? 정말 잘못한 거 알면 뺨 맞아도 가만히 있어야지. 임신한 지 와이프한테 손찌검이나 하는 놈 같은 이라고. 카드 내역 뽑은 거 잘 갖고 있으시고 병원 가서 맞은 거 진단서 끊으세요. 임신한 상태에서 맞아서 더 부풀릴 수 있으면 부풀리시고요. 그리고 정신과 가서 충격받았다고 진단서 끊으시고요. 이혼 서류 써놓고 일단 친정 가 계세요. 병이라기보다는 오래된 안 좋은 습관이죠. 평소 본인 가족은 물론이고 본가 친가 관계없이 가족들에게는 다 자상하고 친절하고 착한 스타일 같은데 그런 모습을 유지하면서 남모르게 쌓이는 스트레스를 그런 여자들 만나면서 그 여자들을 자기 마음대로 다루면서 풀었을 것 같네요.
가장 힘든 게 어쨌든 믿고 있던 남자에게 배신감 느끼고 더 이상 믿지 못하겠고 상실감이 크실 텐데 그건 정말 오랜 시간이 지나야 차츰차츰 나아질 겁니다. 아이 낳고 아이와 또 행복한 시간을 보내면 의외로 쉽게 떨쳐버릴 수도 있을 것 같고요. 힘내세요. 30대 중반 남자입니다. 주변에 또래 직장 동료가 많아 도움되시라고 답변 드립니다. 결혼한 사람 중에도 그런 곳에 다니는 사람들이 제법 되더군요. 주변에 이런저런 이야기를 종합해보면 그런 곳에 다니는 건 습관적인 것 같습니다. 글쓴분 남편처럼 다녀오고 후회하는 사람도 많이 봤지만 스트레스가 쌓이거나 무슨 이유에서인지 갑자기 욕구가 밀려오면 다시 찾게 되는 악순환. 해결 방법은 돈줄부터 막는 겁니다. 앞으로 생활비 직접 관리하시고 신용카드 전부 뺏고 통장 전부 뺏으세요. 어차피 퇴근 후 술 마시는 일이 필요한 것도 아닌 듯하니 매일 10,000원 정도만 현금으로 용돈을 주세요. 돈이 10만 원 이상 모일 수 없게 지갑도 가끔 보세요. 갑자기 땡기거나 동료들과 함께 가고 싶어도 당장 카드 없고 돈 없으면 못 갑니다. 그리고 그 고비 넘기고 나면 안 가게 된 걸 다행으로 생각할 거예요. 후회하면서 울었다는 게 사실이라면요. 다음 사연입니다. 저는 남자친구를 28살에 만났습니다. 몸과 마음이 지쳐 있었고 멘탈이 바닥을 칠 무렵이었는데 남자친구는 그런 저를 가족과 같이 보듬어주고 위로해 주었습니다. 당시 임용고시를 준비하고 있었던 남자친구는 저에게 너무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애정이 고팠던 저에게 연락도 쉬지 않고 해주었고 늘 자신이 제 곁에 와준 것에 대해 감사한다며 아낌없이 사랑을 표현해 주었습니다. 자존감이 낮고 기댈 곳이 필요했던 저는 다정한 남자친구에게 순식간에 빠져들었고 무심양면으로 그의 뒷바라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진짜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주변 평판도 좋았고 제 지인들도 모두 칭찬했을 정도니까요. 남자친구는 공부만 하기에도 바쁠 시기에 경제적으로 형편이 넉넉치 않아 힘들어했고 저는 그런 남자친구가 공부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무심양면으로 그를 돕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바보 같았는데 그때는 그렇게 하고 싶었습니다. 제가 받은 거 이상으로 주고 싶었고 어떻게든 제 진심을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데이트 비용은 당연히 제가 전부 부담했고 시험 스트레스에 쩔어있는 그를 데리고 여행을 다녀오기도 했습니다. 당연히 비용은 전부 제가 부담했고요. 함께 있지 않을 때도 배가 고프다고 하면 배달 음식을 시켜줬고 하다못해 강아지 사료까지도 다달이 시켜줬네요. 제 월급으로는 감당할 수 없을 수준이었고 저는 너무 버거웠지만 제가 다니는 직장 외에도 밤늦게까지 편의점 아르바이트 하면서 남자친구를 도왔습니다. 새벽 5시부터 자정이 넘는 시간까지 일만 하면서 살았던 것 같네요. 진짜 말 그대로 뒷바라지만 하면서 살았습니다. 새벽마다 깨워주고 옆에서 같이 공부해주고 시험에 자꾸 떨어지는 남자친구가 멘탈을 추스르지 못할 때마다 너는 잘해낼 수 있다고 용기를 줬습니다. 몸도 마음도 가진 건 그냥 전부 다 내줬던 것 같아요. 그땐 남자친구처럼 좋은 사람이 선생님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남자친구는 임용고시에 합격했습니다. 그가 합격했던 날 저는 남친보다도 더 기뻐했고 진심으로 행복했습니다. 그때부터 저희는 결혼 준비를 시작했고 양쪽 부모님을 뵙고 인사드리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남친 어머니를 뵙기 전날 제가 어머니께 드릴 꼬치며 과일 바구니를 준비하는 동안 그 자식은 다른 여자를 만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알고 보니 그 여자랑 2년 동안 만났더라고요. 잠자리 상대라고 했습니다.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고 배신감에 치가 떨렸습니다. 사람을 어떻게 이렇게 감쪽같이 속일 수 있는지 저는 진짜로 몰랐습니다. 저는 그 여자와 만났고 상황을 들어보니 아주 이중생활을 제대로 했더라고요. 저와 만나는 동안에도 여자친구가 없는 척하면서 그 여자한테 여지를 주고 고백은 받아주지 않으면서 몸만 탐했다고 합니다. 집에도 부른 적이 있고 카톡 프사 2개를 만들어 놓고 모든 사람들한테 보이는 프사에는 제 얼굴을 해놓고 그 여자한테 보이는 프사에는 제 얼굴을 지웠더라고요. 저랑 만나는 동안에는 돈 한 푼을 못 내던 자식이 그 여자랑 만날 때는 모텔비를 자기가 다 냈고요. 둘의 카톡 내역을 보니까 어이가 없어서 말이 안 나왔습니다. 항상 밤 11시쯤으로 만났던데 저랑 매일 밤 10시에 영상통화를 했거든요. 뻔뻔하게 저랑 영상통화하고 사랑한다 말하고 저를 안심시킨 후에
그 여자와 모텔을 드나든 겁니다. 사람이 어떻게 저럴 수 있나요? 임용 합격한 뒤에는 제가 결혼 준비하느라 돈 들어가고 힘들어하는 걸 알면서 제가 편의점 일하는 시간에 그 여자랑 자동차 극장을 가고 끊임없이 모텔을 드나들었습니다. 저한테는 술 담배도 안 한다고 했으면서 그 여자랑 술은 왜 그렇게 많이 먹은 건지 제가 바보 같았다는 거 압니다. 야가 빠지지 못했어요. 근데 그만큼 좋아했습니다. 정신 나갈 정도로 사랑했고 정말 다 줄 수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죽고 싶을 만큼 힘듭니다. 2년간의 제 삶에 그 자식의 흔적이 남아있지 않은 곳이 없어요. 진짜 남일인 줄 알았습니다. 저한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 거라고는 생각지도 못했어요. 그 자식한테 내다 바쳤던 모든 것들을 대체 어떻게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저는 뼈를 깎는 심정으로 부모님들께 이 사실을 다 말씀드렸고 이런 사정으로 결혼을 못하게 됐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처음엔 그 여자도 내팽개쳐두고 저한테만 울고불고 빌었습니다. 무조건 잘못했고 평생 치유하면서 살겠다고요. 답이 없는 카톡창에 매일같이 장문의 카톡을 보내면서까지 빌었습니다. 저는 그걸 보고 고민까지 했고요. 그런데 어제 전화에서는 자기 엄마가 쓰러졌다고 그게 다 제 탓이라며 적반하장으로 화를 내고 있네요. 어물쩍 넘어가려다가 안 되니까 저러고 화내는 겁니다. 본색을 드러내는 걸 보니 화나고 눈물만 나네요. 이 일이 밝혀지지 않은 이상 그 자식은 여전히 천사의 탈을 쓰고 살아갈 거고 모든 사람들에게 좋은 사람으로 비춰질 것입니다. 그리고 교육자가 되겠죠. 저런 사람이 교육자가 되는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답답하고 돌이킬 수 없다는 걸 아는데 어디 하소연할 데도 없고 너무 괴로워서 여기에나마 털어놓습니다. 저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댓글입니다. 쓴이는 일단 결혼 전에 알게 된 거에 감사하시고 이런 파렴치한 인간이 교육을 한다니요. 더러운 놈 절대 다시 받아주지 마시고 엿먹이시려면 임용되어서 근무 중인 학교 게시판이던 학부모든 교무실이던 증거 모아서 뿌리세요. 공무원, 특히 교사 집단은 엄청나게 보수적이라 무조건 타격 있습니다. 증거 다 모아서 탈탈 털어주세요. 그런 놈이 선생님이라뇨. 쓰신 글을 보며 느낀 건 님께서 아는 연애 시절의 그 남자는 님을 통해 만들어진 것일지도 모르겠네요. 하나부터 열까지 뒷바라지를 해주는데 어떻게 좋은 사람이지 않을 수 있겠어요. 님의 헌신을 몇 년간 배신해온 본인님을 망각하고 어머니가 쓰러진 것마저 책임을 전가하는 그 모습, 지금에야 비로소 밝혀진 그의 진짜 모습이 아닐까 싶어요. 어떤 부모가 아이를 그런 교사에게 맡기고 싶겠으며 또 배울 게 있는 건 맞나요? 그가 근무하는 지역에 맘카페에 올리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아요. 힘드시겠지만 너무 오래 마음 아프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현재 학교 선생님인가요? 학생들에게 알려지고 학부모가 알게 되면 소문 퍼지는 건 쉽습니다. 연애 중 남친의 바람으로 이별 시 보상이라는 게 과연 있을까요? 마음 다친 거 어떤 시기로든 보상받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행인지 선생이라는 그래도 양심적으로 거론되는 직업이니 그 부분을 이용해서 힘들게 만드는 게 가장 효과적인 복수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단 직접적인 것들은 표현하면 안 될 것 같고 사람들이 알아서 추리할 수 있게 만들면 될 것 같아요. 쓴이도 똑같이 마음 힘들게 만들어요. 내 맘처럼 편들어주지 않는 사람들도 존재할 거예요. 마음 단단히 먹고 강해져요. 저런 놈들 때문에 힘들어하지 말아요. 님은 강하고 좋은 사람입니다. 글 쓴 사람의 친구이자 이들의 연애를 처음부터 지켜본 사람입니다. 누구보다 순수했고 제 친구의 아픔까지도 다 어루만져 주었던 남자친구라서 저희 모두 친구의 희생을 이해했고 그의 임용을 응원했습니다. 가족들 모두 반대했지만 제 친구는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오직 남자친구의 뒷바라지를 위해서 자신은 잠도 못 자고 자신의 몸도 못 챙기고 하루 종일 일만 했습니다. 그와 행복한 결혼을 위해서요. 임용을 합격하고 결혼 준비에 행복해하던 제 친구는 지금 말도 안 되는 그의 이중생활에 모든 삶이 송두리째 망가졌고 매일같이 괴롭다는 말만 되풀이합니다. 너무나도 착한 제 친구, 불쌍한 제 친구,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다음 사연입니다. 결혼 3개월 좀 안 된 신혼부부예요. 요즘 매일 밤 남편이 잠들고 나면 거실에 나와서 혼자 서러워서 울고 당장이라도 결혼 무르고 싶어요. 때때로는 자고 있는 신랑놈 보면 이놈만 없으면 내 인생이 훨씬 행복하지 않을까 하는 극단적인 생각도 하다가
다시 연애 때 행복했던 시절 생각만 하면 제 자신이 혐오스럽고 제 선택에 의한 결혼이었으니까 누굴 원망할 수도 없다는 생각 등등 하루하루 피가 말라요. 저는 학습 만화나 교재 사파를 그리는 프리랜서입니다. 연수입은 적을 땐 3천, 많으면 6천가량 됩니다. 대신 책 한 권 작업이 끝나야 정산을 받기 때문에 수입이 매우 불규칙하고 휴가나 휴일이 없어요. 매우 불안정하죠. 신랑은 중소기업 사무직이고 연봉 3,500쯤 됩니다. 대신 야근 수당도 어느 정도 나오고 휴가 등 잘 갖춰져 있는 편이에요. 안정적인 편이죠. 저희 연애 4년 했어요. 저는 늘 마감에 시달렸기 때문에 바쁜 저를 위해서 남편이 제 자취집에 거의 살다시피 했고 거의 반동거나 다름없었어요. 그래서 서로 어떤 식으로 청소하는지, 생활 패턴이 어떻게 되는지, 식사는 어떻게 하는지 서로 충분히 안다고 생각했어요. 저에게 코스트코를 데려가 준 건 남편이었고 그 이후로 저는 냉장고에 냉동식품 볶음밥 같은 거로 채워뒀고 서랍에 깡통 스프 같은 거 채워놓고 살았어요. 남편도 그때는 시간도 없는데 만들어 먹거나 비싸게 밖에서 사 먹지 말고 집에선 그냥 이런 거 데워 먹어. 라고 했었고요. 연애 때는 남편도 밖에서 사 먹는 것보다 집에서 저랑 깡통 스프 데워 먹고 빵 찍어 먹고 볶음밥 나눠 먹는 거 좋아했었어요. 결혼 후에도 여전히 둘 다 일하느라 바쁘고 그때처럼 냉장고에 냉동식품 채우니까 결혼 후에 남편이 한숨 쉬면서 앞으로도 이렇게 살 거냐는데 할 말을 잃었어요. 이제 결혼했으니까 집밥이 먹고 싶대요. 시어머니가 여태까지 집밥 갖다 해줬을 땐 싫다고 저희 집 와서 냉동식품 먹던 사람이 이제 와서 제가 해주는 따뜻한 된장찌개에 새밥, 갓 구운 고등어가 먹고 싶다고 하길래 난 밥 못 해준다니까 그 이후로는 장 보러 갈 때마다 코스트코 카드 숨기거나 나중에 같이 가자라는 식으로 미루면서 피하고 코스트코 못 가게 하려고 길을 써요. 결혼 후에 제가 작업실을 이용하고 있어요. 같은 창작자들끼리 오피스 하나 빌려서 n분의 1로 월세나 전기세 나누면서 쓰는데 다들 집중하는 마감 분위기라 저도 탄력받아서 일도 잘 되고 이용하길 잘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희 신혼집이 시부모님 댁이랑 무척 가까워서 그런지 낮 시간에 제가 집에서 작업하면 갑자기 놀러 오시거나 밥 먹으러 오라고 하는 게 사실 좀 불편했거든요. 여튼 작업실 쉐어비로 한 달에 15만원가량 내는데 남편이 한 달만 이용하고 그냥 집에서 작업하면 안 되냐 하네요. 집에서 일해봤자 전기세 2, 3만원 더 나오는데 뭐하러 불편하게 매일 아침 화장하고 옷 입고 전철 타고 이동해서 밥도 밖에서 사 먹고 불필요한 돈 쓰냐고요. 집에서 일하면 집밥도 먹고 가끔 청소도 하면 좋지 않냐고요. 저녁에 밥 차려달라는 뜻으로도 들려요. 나는 작업실 환경이 너무 만족스럽고 좋다니까 이제는 그림 그리는 남자들 다 변태들 아니냐? 그런 오타쿠들이랑 왜 같이 일하냐? 라는데 이때 정말 화나서 뭐라고 하니까 그 이후로는 별말 안 하는데 마감 때문에 주말에도 작업실 나가려고 할 때마다 안 갔으면 좋겠다. 집에서 일했으면 좋겠다. 하면서 징징거리는데 너무 듣기 싫어요. 남편은 여자가 예쁘게 꾸미는 게 다 공짜라고 생각하나 봐요. 연애 때 남편은 제 외모를 자랑스러워했어요. 아무래도 만화가라는 직업이 하루 종일 컴퓨터 앞에 앉아있는 직업이다 보니 솔직히 건강을 해치기 쉬워요. 저도 20대 초반에는 과체중과 디스크로 고민하다가 나중에 정신 차리고 운동하면서 살 빼고 지금 남편 만나면서 예쁘게 꾸미기 시작한 거였어요. 신행 때 면세점에서 마침 떨어진 화장품들 구매하는데 남편이 밖에 3, 4천원짜리 화장품들 많은데 뭐하러 이렇게 비싼 거 사냐? 라면서 놀라더라고요. 그때 파운데이션이랑 섀도우 팔레트 샀었는데 나중에 제가 백화점에서 스킨이랑 선크림 사온 거 영수증 보더니 대체 화장품이 얼마를 쓰는 거냐? 라고 화내더라고요. 몇만 원짜리 서너 개만 쓰면 되는 거지. 전부 다 이렇게 비싼 거 쓰냐? 라면서 제 화장대 화장품 하나하나 가리키면서 이건 얼마야? 이건 얼마 주고 산 거야? 이러는데 진짜 스킨병으로 남편 머리 치고 싶었어요. 저 기초랑 파운데이션 정도만 백화점 브랜드 쓰고 색조 계열은 거의 로드샵이용이에요. 기초도 남들이 경악할 정도로 비싼 거 안 쓰고 프리메라나 클리니크 써요. 남편한테 여자들 보통 이 정도 쓰고 또 한 번 사면 3, 4개월은 거뜬히 쓴다. 당신이 말하는 저렴한 로드샵 화장품도 나쁜 건 아니지만 각자 피부 타입에 맞는 걸 써야 한다. 등등 설명했더니 또 한동안 궁시렁궁시렁. 화장품 이후에는 제가 미용실 가는 거나 헬스 다니는 것도 마음에 안 들어 하네요.
헬스는 아무래도 신혼집 때문에 이사해서 새로 등록하려고 이번 달에 집 근처나 작업실 근처 헬스장 알아보는데 남편한테 이야기하니 한숨 쉬면서 그냥 저녁에 나랑 같이 아파트 단지 몇 바퀴 돌면 안 되냐? 랍니다. 그때 터져서 진짜 나한테 왜 이러냐? 내가 돈 쓰는 게 그렇게 싫어? 넌 내가 예쁜 게 좋지만 예뻐지려고 돈 쓰는 건 싫어? 등등 막 뭐라고 퍼부으니까 한숨 쉬면서 우리 엄마는 너처럼 돈 쓰지도 않으시고 너는 사치가 심한 것 같아. 나도 불만이 많아. 라네요. 저희가 6개월에 30만 원 하는 헬스장도 벌벌 떨 정도로 궁핍하지 않아요. 집도 양가에서 풍족하게 지원해 주셔서 대출 없이 샀어요. 그러고도 돈이 좀 남아서 혼수하고도 약간 저축해 놓은 상태고요. 자녀 계획은 2, 3년 후에 갖기로 합의해 놓았고요. 솔직히 남편 말이 맞을 수도 있죠. 결혼까지 한 제가 너무 제 자신을 위해 돈을 쓰고 그런 걸 수 있어요. 하지만 제가 제 자신을 위해 투자했던 것들을 결혼했다는 이유로 남편을 위해 포기하자니 결혼 자체가 너무 후회되고 미칠 것 같아요. 미혼일 때 내 모든 걸 이미 봐왔던 남자여서 이대로 계속 지속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내가 벌어도 화장품 하나 살 때마다 남편 허락 받아야 하고 외출 준비 때마다 나 보면서 한숨 쉬는 남편 보니 정말 정이 뚝뚝 떨어져요. 인생에서 저 남자를 지우고 다시 혼자 살던 시절로 돌아가고 싶어요. 제가 미혼이었을 때 기혼이던 친구들이 신혼 때는 저도 결혼하라면서 종용하다가 1년 좀 지날 쯤에는 절대 결혼하지 말라고 했었거든요. 그때는 잘 몰랐는데 이제 알 것 같아요. 진짜 요즘 너무 하루하루 우울하고 결혼이 후회돼요. 당장이라도 이혼하고 싶은데 저희가 행복하게 살고 있다고 믿는 부모님 생각 때문에 마음이 찢어질 것 같아요. 댓글입니다. 저건 그냥 남자가 정신병 것 같은데? 이쁜 건 좋은데 투자는 하지 마라. 돈을 버는 건 좋은데 그냥 집구석에서 해라. 화장품 사는데 싼 거 써라. 애기는 어떻게 키운대? 돈 아까워서. 조리원이나 가게 하겠어요? 집에서 나으라 하겠죠. 이건 아무리 눈을 씻고 찾아봐도 더 살란 말을 못하겠다. 하루라도 빨리 헤어지세요. 그 남잔 천하의 이기적인 놈이에요. 님 인생 더 이상 낭비하지 말고 님에게 빌부터 좀 먹는 존벌레보다도 못한 놈 당장 내다버려요. 하루라도 빨리 헤어지세요. 본인이 전업인 것도 아닌데 돈 쓰는데 뭐라 하는 남자. 앞으로는 마트만 가도 짜증내면서 영수증 가지고 따질 겁니다. 부모님이나 남들에게 잘 살고 있다고 행복하다고 보여주기 위해 결혼하는 것도 아니고 결혼을 유지하는 것도 아닙니다. 대박. 3개월밖에 안 됐는데 진짜 너무하네요. 읽어보니 쓰니가 과소비를 하는 것도 아니고 자기 일 열심히 하면서 자기 관리도 하고 사는데 그것을 하면서 돈이 든다고 아깝다고 저러는 거 소름 끼치네요. 그렇다고 쓰니가 돈을 안 벌어오는 것도 아니고 지금 일도 하고 집에서 청소랑 살림 다 하고 요리도 항상 해놓고 기다리고 아주 무료로 도우미 잠자리 거기다가 월급도 벌어오면서 그 남자 아주 좋겠네요. 나중에 애 낳으면 애 먹이거나 입히는 것도 아깝다고 하고 와이프 산후조리원도 아깝다고 할 놈이네요. 부모님 마음 안 아프게 하고 싶은 건 알겠는데 부모님이 만일에 이 상황을 알게 돼서 귀한 딸이 모든 걸 눈치 보면서 사고 싸우고 정말 생필품에 덜덜 떨면 얼마나 그게 더 마음이 아플까요? 그리고 지금은 3개월 눈치 보며 그랬다 치지만 5년 그렇게 눈치 보고 자존감 떨어지고 살았다면 그게 얼마나 훨씬 더 속상하고 마음 찢어지실까요? 그 순간에 부모님은 좀 더 일찍 말하지, 좀 더 일찍 그만두지 라고 하지 않겠어요? 말끝마다 지 엄마랑 비교질이네. 그렇게 안 입고 돈 아까우면 엄마랑 결혼해서 궁상 떨며 매 끼니 된장찌개에 생선구이 먹어가면서 살면 되겠구만. 남의 집 딸 데려다가 옹고집전 찍고 앉았네. 아유, 전업도 아니고 일하는데 저 정도도 못 쓰게 하냐? 진짜 안 써서 살찌고 몇천 원에 목 늘어진 티 입고 다니면 뭐라 할 거면서. 말해봐요. 그럼 내조를 적극적으로 하고 내가 우선이 아닌 가정을 우선으로 할 테니까 일 그만둔다고. 그럼 또 아니, 이러면서 찍소리 못할걸? 아이는 2, 3년이 아닌 그냥 평생 갖지 마요. 저런 사람이 퍽이나 아이 낳는 비용에 키우는 비용이 안 아깝겠다. 기저귀도 아이마다 다르게 차야 되는데 비싼 게 맞아서 비싼 거 채우면 애기 진물 나고 벌개지고 상처나고 아파서 울어도 어차피 갈 거 싼 거 채우고 잘 씻겨주고 버리면 되지 라고 할 양반이네. 그런 거 하나 안 해줄 거면서. 그냥 시어머니도 사치한다고 난리인데
사치하는 거 안 보여주겠다고 집에 도로 보내는 게 제일 좋을 것 같긴 한데 본인이 참겠다면 뭐. 나중에 아기 분유 바뀌고 기저귀 바뀌고 금방 작아지는 옷 새로 사고 할 때마다 아이 없을 때 이혼할 걸 하는 생각 분명 할 거라는 건 각오해요. 아니면 아기를 낳지 말던가. 보통 여자는 자기 욕하는 건 참아도 내 자식 관련된 건 참을 수가 없거든. 보통 여자라면. 남편한테 얘기해보세요. 이제부터 가사에 신경 쓰겠다고, 건강 안 좋아져서 일 그만두고 집밥이랑 청소 완벽히 하겠다고. 자기가 벌어다 준 걸로 비싼 화장품 안 사고 알뜰하게 살림 살겠다고 해보세요. 개거품 물걸요? 님 남편 병구예요. 원래 병구였는데 숨기고 숨기다가 이제서야 발각된 거죠. 님 남편 연애 때부터 생각했을 겁니다. 얼굴도 이쁘고 집에서 가능한 업무니 집안일 다 떠넘기고 돈도 많이 벌어오고 얼씨구나 했을 거예요. 그리고 님 돈 버는 거 지도 상관하고 싶겠죠. 왜냐면 지가 못 보니까요. 님 돈도 지 돈처럼 생각하고 간섭하고 싶은 거예요. 지가 잘 벌어봐요. 님 돈 쓰는 거 왜 시시콜콜 간섭질일까요? 능력 없는 놈들이 되게 저래요. 찌질력 폭발하는 거죠. 연애 땐 세상 쿨한 척하는 놈들도 결혼하면 찌질하게 구는 것도 다 능력 없는 놈이 저런답니다. 결혼할 때까지 그 본성을 감추고 있었다는 걸 생각하면 소름 끼치게 무서운 놈이네. 부모님에 대한 걱정을 하시는데 잘못 생각하시는 겁니다. 나중에라도 자신들의 딸이 부모님께 걱정 끼치기 싫어서 그런 지옥 같은 삶을 견디며 살았다는 걸 아시면 오히려 더 마음 아프고 죄스러워 하실 겁니다. 본인은 물론 부모님을 위해서라도 하루라도 빨리 그 불행한 삶에서 빠져나오는 게 현명해 보입니다. 어느 날 회사에 26살 먹은 괜찮아 보이는 신입이 들어왔다. 성격도 쾌활하고 사람들하고도 잘 어울리고 나하고도 코드가 잘 맞아서 조금씩 가까워졌고 지금은 사귀게 된 지 한 달 정도 되었다. 하지만 그녀 주변에 끊이지 않은 이상한 사건들. 반복되는 전화번호 변경, 번호 변경 안내 멘트도 없이. 난 보낸 적도 없는데 혹시 선물 보냈냐고 확인하는 카톡. 그녀 집에 데려다 줄 때마다 그녀가 스토커라고 지칭하는 사람들로 추정되는 무언가에 미행받는 느낌. 발신번호를 감추고 욕하고 원망하는 문자. 처음에는 어떤 놈인지 잡아 족치려고 생각했다. 그리고 한 명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다. 독하게 마음먹고 그중 한 사람을 직접 만나서 그녀의 과거 이야기를 듣게 되었다. 명함을 받았는데 괜찮은 직장을 가지고 있는 멀쩡해 보이는 30대 중반의 남자였다. 믿고 싶지 않지만 들은 이야기만 적어보려고 한다. 멀쩡한 대학까지 나와서 키스방이라는 곳에서 2년 동안 일을 했단다. 그 사이 소위 말하는 오피라는 곳에도 나갔다 말았다 했다 하더라. 세상이 워낙 그러한지라 정말 힘들어서 어쩔 수 없이 그런 데서 일할 수 있었겠다는 생각은 든다. 조금 찝찝하지만 어쨌든 과거이고 지금 반성하고 있다면 괜찮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그곳에서 일할 때 그녀의 진상은 그 이상의 충격. 키스방 일할 때 밖에서 모텔에서 이렇게 만나면 돈 아깝지 않을 텐데 이런 멘트로 손님들 꼬셔서 전번 받아내고 그 멍청한 손님들한테 자기 번호 숨기고 문자 보내서 화장품 사달라, 용돈 보내달라, 속옷 사달라. 다음에 보면 그 속옷 직접 입고 보여주겠다고. 멍청한 남자들. 귀가 쫑긋해서 돈 안 보내준 사람 없다 카더라. 심지어 동생 대학 등록금 내줘야 한다고 돈 뜯어내서 쌍꺼풀 수술까지 했다더라. 한참 빨아먹다가 이런저런 문제가 생기면 전화번호를 바꿨단다. 1년에도 서너 번씩. 전화번호를 바꾸는 중요한 시기는 주로 해외여행이었단다. 해외여행, 홍콩, 심지어 유럽여행까지. 갈 때는 그 멍청한 남자들한테 수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까지 뜯어내서 그걸로 여행 다녀오고 잠수했다고 한다. 그러다 내가 만났다던 그 사람한테 연락해서 학원 다니면서 취업 준비하도록 용돈 받기로 했단다. 그것도 6개월간 1,000만 원이 넘는 돈을 받았단다. 그 남자 이야기 듣자니 박살내주려던 생각이 없어졌다. 자기도 처음엔 믿기 힘들었지만 그녀가 믿어달라고 애원 같은 부탁을 했다고. 이해하기 힘들었지만 그녀 말을 믿고 진심으로 대했단다. 얼굴도 보지 못한 6개월 동안 여자친구로 생각하고 도와줬다고 한다. 매일 열심히 학원 열심히 다니라고 문자 주고받고
다시는 키스방 같은 데서 일하지 말라고 조언도 많이 해줬다고. 그녀가 보냈던 문자도 보여줘서 봤는데 그녀도 보고 싶다고,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사랑해줘서 행복하다는 문자를 보냈었네. 그리고 인사말로 이달에도 용돈 보내달라고 적혀있다. 만나지도 않으면서 문자로만 그렇게 연락 주고받으면서 매달 용돈 보내주고 선물 보내주고, 정말 둘 다 대단하다. 그 남자 여유가 많아서 그런 것도 아니라고 한다. 취업할 때까지 기다려달라는 말에 속았다고 본인은 매우 억울해한다. 3개월만 도와달래서 용돈 보내줬더니 그게 6개월로 길어지고, 그 사이 그녀는 지금 회사에 취직까지 했는데도 계속 학원 다닌다고 거짓말했다고. 나도 모르던 사실까지 들었는데 그 사이 남친도 몇 번 바뀌어서 지금의 나까지 왔다고. 예전 사귀던 사람도 다시 대시오고, 상처 줬던 사람은 주의를 배회하고 또 다른 남자 만나서 여행 다니고, 한마디로 남자 관계는 정리가 안 된다. 차라리 떳떳이 직접 만나서 따질 거 따지고 정리하라고 했더니 6개월째 되던 날부터 쌩깠다고 한다. 쪽지 보내면 처음부터 진심이 아니었다고, 연락하지 말라 했다고. 하도 억울해서 어떻게 알아내서 핸드폰으로 연락했더니 알려주지도 않은 번호로 연락했다고 스토커로 신고하겠다고 했다네. 한마디로 대화 자체를 거부하고 있는 상태로 보인다. 이제야 안내 멘트도 없이 번호를 그렇게 자주 바꾼 이유가 납득이 간다. 왜 그녀 주변에 그녀가 말한 소위 스토커라는 인간들이 왜 많은지 어느 정도 이해가 간다. 그런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었다고 생각하니 정말 끔찍하다. 그리고 지금 계약직이긴 하지만 지금의 직장에 들어와서 태연하게 직장 다니는 중, 그리고 나와 연인 사이. 그 사람 말을 믿고 싶지 않으나 SNS, 페이스북 등 그녀의 흔적이 있는 곳엔 그 남자의 진술과 일치되는 내용들이 너무 많다. 그녀 때문에 현재 멘붕 상태로 살아가고 있는 남자들이 많다는 것도 알게 되었다. 감정에만 충실하면 아직 오래되지 않았을 때 끝내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들지만, 지금 사귄 지 한 달 때 좋은 기억만 있는 시기에 사실 나도 너무 충격이 있고 혼란스럽다. 헤어진다 해도 그런 그녀가 같은 회사에 있다는 사실도 내 양심이 허락할 것 같지 않다. 정말 열심히 노력해서 들어온 회사인데 그렇게 남자들 등쳐서 아무렇게나 몽굴린 사람이랑 같이 있다는 사실도 인정 못할 것 같고, 그 사람 말 다 무시하고 지금처럼 계속 사귀는 게 좋을지, 나도 그 사람들처럼 될 것 같다는 걱정, 믿는 게 나을지 매우 혼란스러움. 과거 일이라고 용서해주기에는 불과 몇 달 전의 일들. 더 문제인 건 그녀는 아무렇지 않아 한다는 거. 죄의식도 없고 미안해하는 마음도 없다. 단지 자기 좋다는 사람한테 선물 받고 용돈 받은 게 무슨 죄인지 모르겠다고 한다. 자기 좋아한다는 사람, 불쌍해서 선물 받아줬고 문자로 연락해줬고 한 번도 용돈 보내라고 강요한 적 없다고. 오히려 본인은 그 사람들 스토커로 신고하겠다고. 지금 회사 나름 이름만 대면 알만한 광화문에 있는 모모모라는 회사인데, 갑자기 회사 여직원들이, 그녀의 회사 동료들이 다 그런 사람으로 보이기 시작한다. 정말 학교 열심히 다니고 빡세게 취업해서 좋은 여자 만나고 싶었는데 남자란 정말 여자 하나 때문에 한순간이라는 생각이 든다. 그리고 머리가 돌아버릴 것 같다. 여자분들, 열심히 살아가시는 분들도 많지만 남자 돈 뜯어내서 성형수술을 하고 화장품 사고 그걸로 다른 남자한테 작업하고, 지금 상대는 나일지도 모르지만 그렇게 살아가는 분은 정말 극소수이길 바랍니다. 도덕적 기준은 그저 각자가 생각하기 나름인 건가? 아무 관계없는 님들의 객관적인 생각을 듣고 싶다. 정말 믿지 못할 게 사람인가 싶다. 댓글입니다. 그냥 다른 여자 만나세요. 꽃뱀을 왜 만나시나요? 님도 곧 그 여자의 어장관리에서 삭제될 겁니다. 같은 대한민국 여자라는 게 수치스러울 정도다. 그런 사람도 있다는 것을 알게 됐으니 잘 된 겁니다. 이후의 결정은 불보듯 뻔한 일일 뿐, 쓴이가 여자를 바꿀 수 있다는 어리석은 생각은 하지 말길. 글쓴이 본인도 답을 다 알고 있는데 그래도 간혹은 저런 사람들도 정신 차리고 바뀔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마음으로 남들한테 그런 대답 한 개라도 나오기를 바라고 글을 쓴 느낌이 드네요. 굳이 힘든 사랑을 미리부터 시작할 필요는 없죠. 나중에 좋게 끝날 것 같지도 않고. 당신은 뭐 다른 사람보다 특별할 것 같아요? 다른 사람들도 다 그렇게 시작했을 거예요.
아직 얼마 안 됐으니 빨리 정신 차리고 헤어지세요. 님 정도는 아니지만 본래의 모습을 모르던 여자 만났던 저로서는 아직 깊지 않을 때 정리하는 게 님한테 좋을 거예요. 본인도 알다시피 끝이 정해져 있는 거거든요. 정확히 얘기하고 정리하기보단 다 묻고 본인만 알고 정리하는 게 님한테 이로워요. 그 여자 님이 아니더라도 피눈물 흘리며 후회하는 날 올 거거든요. 인과응보는 누구도 못 피하는 거라. 아무튼 빠른 정리가 님에게 최선입니다. 당연히 제3자 입장에선 고민할 필요도 없이 바로 헤어지라고 하는 게 당연하지만 님 입장에서 생각하면 당연히 믿을 수도 없고 이제 한 달밖에 안 돼서 딱 좋을 때고 그런데 다른 남자한테서 그런 말 듣고 나면 믿어지지 않는 게 사실이에요. 근데 모든 게 그 만나셨던 분이 하는 말이랑 일치하다면 사실일 확률이 높다고 생각해요. 헤어지는 게 나을 수도 있겠어요. 저런 여자보다 좋은 여자는 많은데 아무리 지금은 그러지 않는다고 해도 참고 살 필요는 없잖아요. 잘 생각해봐요. 다음 사연입니다. 결혼한 지 3달이 조금 안 된 24살 주부입니다. 대학 때 만난 남편과 졸업하고 직장생활 1년 만에 결혼을 했어요. 제 남편은 28살이고 위로 형 2분과 사업을 하고 있어서 수입은 그럭저럭 돈은 잘 버는 편이고요. 아직 형들은 미혼이네요. 저는 결혼하고 지금 직장생활을 그만두고 일주일에 3번 학원을 다니며 공부를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시간이 비교적 많아서 일주일에 2번 이상 시댁에 가요. 남편 일이 바쁠 땐 주말에도 업무를 보러 회사에 나가서 저 혼자 갈 때가 더 많습니다. 시댁과 거리도 차 타고 25분 거리고 그러다 보니 시어머니가 해주신 집밥을 자주 먹는 편인데 신혼집 갈 때마다 항상 국이랑 제가 좋아하는 반찬을 꼭 싸주세요. 가끔 과일이랑 제가 좋아하는 오징어도 자주 챙겨주시고 저희 친정도 마찬가지로 제 남편이 좋아하는 반찬을 꼭 해서 2주에 한 번씩 주십니다. 그러다 보니 결혼한 지 거의 3달이 돼가는데 반찬 만든 적이 거의 없어요. 대부분 시댁과 친정에서 주신 반찬들과 국이 있어서 나름 편히 신혼생활을 하고 있는데 시댁에 자주 가면서부터 시어머니가 음식 만드는 모습을 자주 지켜보는데 처음에 많이 놀랐습니다. 저희 시어머니는 비닐장갑 끼는 게 불편하다며 거의 손으로 대부분 음식을 버무리고 묻히고 하는 편인데 음식 맛은 손맛이다 이런 말도 있잖아요. 시어머니가 손이 더러운 것도 아니고 항상 청결하게 씻고 하니까 맛있으면 됐지 이렇게 생각을 하곤 했는데 옆에서 보면 제가 이해하려고 해도 받아들이기 힘든 부분이 있어서 몇 자 적어보려고요. 흔히 주방에서 쓰는 행주 있잖아요. 식탁 닦는 행주. 그런 행주 자주 삶아줘야 하는 거 맞죠? 제가 없을 때 행주 삶는지는 모르겠지만 행주를 빨아도 오물 흔적도 있고 냄새가 조금 나기도 하는데 제가 깨끗하게 설거지해둔 그릇에 일일이 그 행주로 물기를 닦더라고요. 그리고 설거지통 있잖아요. 보통 설거지통엔 설거지만 담지 않나요? 근데 저희 어머니는 설거지통에 나물도 다듬고 반찬도 묻히고 대부분 반찬 만들 때도 그 설거지통에 음식물을 담고 만들더라고요. 아무리 설거지통을 깨끗이 씻는다 쳐도 세제 거품이 많이 배인 곳인데 계면 활성제가 몸에 안 좋잖아요. 소량을 먹는다고 뭐 몸에 이상은 없겠지만 장기간 복용되면 좋은 것도 아니고 그래도 뭐 여기까진 이해했어요. 솔직히 저희 엄마는 그러시지 않는데 저희 외할머니 살아계실 때 할머니 댁 가면 설거지통에 수저그릇 담아놓고 수세미로 수저 문지른 다음에 깨끗한 물로 헹구지도 않고 그 설거지통 물로 대충 씻고 수저통에 올려놓고 페트병은 얼마나 오래 썼는지 뚜껑 주변에 시커멓고 정말 더러웠는데 거기에 물을 담거나 제가 좋아하는 식혜를 해서 그 통에 많이 담아주셨으니까요. 어릴 때라 전 아무렇지 않게 잘 먹었는데 저희 엄마가 항상 정색하면서 할머니 부엌일에 참견을 많이 했어요. 저는 어릴 때라 그냥 왜 할머니한테 엄마가 자꾸 뭐라 하나 정말 이해를 못했는데 조금씩 크면서 엄마 마음을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시어머니도 저희 외할머니 같은 분이시구나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며 좋게 생각하고 남편한테도 얘기하지도 않았어요. 한 번은 시댁 식구들이 밥을 먹은 후 국들이 조금씩 남아서 제가 싱크대에 버리려고 했는데 시어머님이 그냥 옆에 두어라. 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왜 그러나 아까워서 건더기만 국냄비에 도로 넣으려고 저러시나 하고 생각했는데 식구들이 먹다 남은 국을 다 모아서 국냄비에 그대로 넣으시더라고요. 솔직히 그건 조금 충격적이라 그 뒤로는 아예 국을 안 먹게 됐고 시댁에서 싸온 국을 처음에는 잘 먹다가
그거 본 뒤로는 국 먹기가 좀 힘들더라고요. 지금 생각하면 된장국에 고기 한 개가 씹힌 적이 있었는데 고깃국 끓이고 남은 국을 된장국 하면서 섞었나 보다 생각했는데 지금은 혹시 먹다 남은 걸 버리기 아까워서 된장국 하면서 같이 섞었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고기가 딱 한 점이 있었으니까요. 그래도 펄펄 끓여서 먹으면 괜찮겠지. 그래 괜찮아. 음식 버리면 남편도 싫어하고 시어머니도 벌 받는다고 그러셨고 가족끼리 먹은 건데 더럽다고 생각하지 말자. 이렇게 생각하는데도 그렇게 생각이 잘 안 되네요. 저는 제가 먹다 남은 밥에 국물이나 고춧가루 묻어 있으면 먹기 좀 꺼려지고 입속으로 들어간 수저가 국그릇에 수십 번 담겨진 그 국물을 모아서 다시 가족들이 먹는다는 게 좀 그래요. 그래도 평생을 그렇게 해오신 분이신데 제가 괜히 말 잘못했다가는 시어머니 오해하실 것 같아서 말도 못하겠어요. 그리고 이건 2주 전쯤인데 주말에 시댁에서 삼겹살을 구워 먹었어요. 저는 쌈장을 안 먹어서 그냥 야채에 고기만 먹는데 먹다 남은 쌈장에 기름이 묻고 솔직히 대부분 먹다 남은 쌈장 버리지 않나요? 아니면 기름기 묻은 건 수저로 긁어내서 깨끗한 부분만 다시 냉장고에 넣지 않나요? 근데 저희 시어머니 두 번째 손가락으로 정성스럽게 쌈장을 싹싹 모아서 다시 쌈장통에 그대로 넣으시더군요. 이런 거 다 이해하겠죠? 뭐 먹기 싫으면 저만 안 먹으면 되니까요. 그리고 고기 먹으면서 먹은 기름이 둥둥 떠있는 국을 다시 다 모아서 국냄비에 넣는데 저는 안 먹으면 되니까 하고 생각은 하지만 솔직히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저희 시댁 못 살지도 않는데 예전에 하시던 게 몸에 배어서 그런 걸까요? 그 밖에 저희 시어머니는 음식하면서 간을 자주 보는 편인데 국 끓일 때도 두세 번씩은 국을 입속에 넣고 입에 들어갔다 나온 수저로 다시 국 휘젓고 뭐 이런 것쯤은 이해할 수 있는데 다른 건 좀 이해하기 힘드네요. 그냥 맛있으면 됐지 하고 좋게 생각하려고 하지만 제 남편이 위가 상당히 안 좋은 편이거든요. 이런 문제점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위가 많이 약해요. 먹다가 토한 적도 있고 배불리 먹고 TV 보며 웃다가 갑자기 금 역류돼서 다 토하고 그리고 기름기 음식 먹고 찬 거 먹으면 바로 탈나고 또 보통 반찬은 조금씩 덜어 먹는 게 좋은데 반찬통 그대로 먹고 두다가 그대로 덮고 하니까 가족들이 젓가락질했던 반찬들 특히 아버님이 은근히 젓가락질이 서투셔서 반찬을 이리저리 뒤집고 들었다 놓기를 반복. 그럼 전 그 반찬에 손이 안 가더라고요. 그리고 식후의 생리적인 현상 트름. 아무렇지 않게 시부모님 두 분 걸쭉하게 하세요. 가끔은 밥 먹으면서 트름하시고 하는데 솔직히 좀 그래요. 어쩔 수 없는 거라지만 막무가내 앞으로는 삼가해 주시고 저희 같은 시댁 있으신 분 있으면 나름 해결 방안 또는 조언 아니면 경험담 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댓글입니다. 아 진짜 오바이트 쏠리네. 진짜 먹는 음식 갖고 이런 말 하면 안 되는데 아 정말 추접. 더러워서 못 먹겠다. 저게 음식이냐 음식 쓰레기지? 먹다 남은 걸 도로 모았어. 위생 개념이 완전 제로네. 우리 엄마가 저랬으면 나 정말 난리 났다. 좀 지나면 입에 있던 것도 주실 것 같네. 저도 이해 가요. 글 보는 내내 미간이 절로 주름지네요. 특히나 먹었던 국 다시 넣어 끓이는 거. 솔직하게 말하세요. 아니면 여담처럼 어머님 제 친구가 오빠처럼 자주 토하고 위가 안 좋아서 병원 갔더니 식습관 때문이래요. 타액이나 이런 것들이 원인이 된다네요. 뭐 이런 식으로 이번 기회에 음식물도 아끼고 따로 떠서 먹는 게 좋지 않겠냐고 해보세요. 아 진짜 더러워가지고. 저도 시댁 어른들 식사 후 트름하는 거 너무 싫어요. 아직 난 밥을 먹고 있는데 예의 없이 더럽고 찰지게. 이건 뭐 하지 말할 수도 없고. 님 고민 저도 10분 이해가 가네요. 요즘 사람과 옛날 사람의 차이인가 봐요. 저는 아직 시집가기 전이고 엄마랑 저런 걸로 토닥토닥 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이 글 보니까 오빠도 아직 장가 안 갔는데 새언니가 들어와서 우리 집 보고 저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구나 싶어서 조만간 엄마랑 조율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다른 건 모르겠고 음식 부분은 저희 엄마랑 좀 다른데요. 저희 엄마는 무조건 반찬을 작은 그릇에 담으세요. 글쓰님이 밥을 차릴 때 작은 그릇에 담아서 차리면 어떨까요? 작은 반찬통이 없으면 사가세요. 그리고 국은 먹을 만큼만 떠서 먹는 습관을 들이게 하세요. 저희는 딱 먹을 만큼만 떠서 먹거든요. 남기면 버리면서 엄마가 잔소리하니까 뜨자마자 못 먹겠으면 알아서 국그릇에 덜고 나서 먹어요. 이것도 그냥 차차 슬슬 고쳐보세요.
요즘 기준으로는 비위생적이지만 부모님 세대에서는 당연한 일일 듯. 예전엔 정말 먹는 거 입는 거 전부 아꼈잖아요. 국도 먹다 남기면 다시 끓이고 반찬 남으면 전부 모아서 잡탕찌개 해먹고, 거기다 요즘처럼 수도 잘 되어 있는 깨끗한 환경에서 사셨던 분들 아니잖아요. 저희 시어머님도 명절엔 나물 하시는데 설거지통에 헹구시더라고요. 위생장갑은 있어도 아까워서 안 쓰시네요. 처음엔 좀 충격이었지만 그러려니 해야죠. 친정도 아니고 내 살림도 아닌데 어쩌겠어요. 부담되시면 반찬 같은 거 직접 해드세요. 시어머님에게는 힘드실까봐 직접 해먹기로 했다고 좋게 말씀하시고, 글쓰님은 음식을 전부 시댁에서 조달해 먹으니 불만이 자꾸 쌓이는 듯하네요. 다음 사연입니다. 전 30대 초반 애 둘 키우는 워킹맘입니다. 남편과 반반 결혼했어요. 남편 5천, 저 5천에 제가 처녀 때부터 붓고 있던 적금과 청약 2천 더 가져왔어요. 남편은 결혼 당시 자영업으로 월 500 이상 가져왔고, 저는 만삭 때까지 280 정도 벌다 아기 낳고 육아휴직 수당 다 받고 퇴사해서 퇴직금도 1000만 원 받아 생활비에 보탰습니다. 아기 돌 지난 후 어린이집에 보내고 프리랜서로 일했고, 수입 많지 않고 일정하지도 않았지만 결론은 결혼 후에는 임신과 출산 과정에서 매달 수입이 있었던 거죠. 남편 하는 일이 잘 안 되어서 이것저것 손대다 2억 가까이 빚을 지게 됐고, 저는 둘째를 가지고도 일을 계속 할 수밖에 없었고, 출산 이후 조리하면서 일도 같이 했습니다.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7년이란 결혼 생활 동안 같이 벌어 같이 빚 갚는 중이고, 남편이든 저든 같이 버는 게 혼자 버는 것보단 나으니 좋은 게 좋은 거라고 남편이 큰 빚을 졌지만 아직 젊다고 위로하며 열심히 살았다고 자부합니다. 이 글을 쓰게 된 계기는 시모랑 시부가 저희 결혼 몇 년 전 이혼해서 따로 지내는데요. 시모는 시모대로 아프다고 돈 달라, 일 못하는 나이니까 생활비 달라 등등 온갖 이유로 돈 타령해요. 63세입니다. 시집살이는 있는 대로 다 시키고. 진짜 사랑과 전쟁이라는 프로 아시죠? 거기에 나올 법한 분이십니다. 연락 강요, 명절 생신 등 용돈 요구, 김장 강요, 친정 까기, 세상 제일 불쌍한 척, 필터 없이 말씀하시기 등등. 시부는 술과 노름을 달고 살고 일용직 하시며 월세방 전전하시는데, 다행히 저한테는 연락 안 하지만 남편에게는 무슨 일만 생기면 오라가라, 남편이 일하고 있는 시간에도 어디 데려다 달라, 돈 빌려달라, 술만 드시면 술주사 전화로 부리고, 돌아가면서 자식들 괴롭히는 두 분 때문에 살 수가 없어요. 두 분 다 공통점은 말이 안 통한다는 겁니다. 예로 아버님이 남편에게 돈을 빌려달라 했는데 여태껏 빌려가서 갚은 적도 없어요. 돈이 없어서 못 빌려드린다 하면 하루 왼종일 30통 넘게 전화하며 떼쓰고, 빌려서 본인 빌려달라고 돈 구해보라 하고, 아무리 없다고 말하고 빌릴 데가 없다고 해도 구해보라고 괴롭히고, 어머님은 어디 아프다 소리를 매일같이 끔찍하게 대시는데 실제로 큰 지병이 있는 건 아니고 허리 무릎 아프고 그냥 노화로 볼 수 있는 그 나이 때 아프신 정도를 어디 하나 잘못된 양 하루에도 수십 번 연락하시고, 충분히 일하실 수 있는 나이에도 나이 먹어 써주는 것 없다고 돈 달라고 하시며, 없다고 말하면 돌아오는 대답은 그럼 난 어떡하니? 한 번은 체하신 것 때문에 남편 저 신우 다 불러다가 응급실 모시고 간 적이 있는데, 심지어 급체도 아니고 그냥 체한 거. 전 하도 호들갑 떠는 어머니 때문에 교통사고 나서 어디 크게 다치신 줄 알았어요. 정말이지 미치겠습니다. 본인들 아들이 빚져서 저도 같이 벌어 힘들게 이자 메꾸며 사는 거 다 아시는 분들이 왜 저러실까요? 제 성격상 고구마처럼 굴지도 않고요. 사이다까진 아니어도 나름 할 말 다 하고 되받아치고 남편 다시 가져가시라고 이혼 접수까지 했는데도 두 분 다 고쳐지질 않네요. 남편이 집에선 가사도 분담 잘하고 애들 케어도 잘하고 어느 집 맞벌이 가정처럼 서로서로 잘 도우고, 빚은 커도 나름 애들과 행복한데 자기 부모한텐 중간 역할도 못하고 말주변이 없어 부모를 설득시키지도 달래지도 못하고 답답해서 미치겠네요. 부부싸움은 시모 시부 때문에만 생기고 친정부모님께 손 벌린 것도 많은데 효도 바라는 건 시모 시부고, 이 밤에 두서없이 주절주절 하소연해봅니다. 여기 볼 때마다 기막히고 신선한 댓글들 많던데 저에게 조언해 주실 분 없나요? 참고로 두 분 다 2년간 연락 끊고도 살아봤고 미친 척하며 대들기도 했고
울며불며 사정도 해봤지만 1도 안 먹히네요. 진짜 세계 우주 최강 시댁이에요. 댓글입니다. 님한테 뭔가 먹히니까 그래요. CR도 안 먹히게 전번 바꿔요 아예. 차단 말고 전번 바꿔요. 시엄마 일할 곳 많아요. 안 해서 그렇지. 시아빠는 아들 보고 알아서 막으라 하고 돈 빌려달라면 와이프 다 줘서 없다고 해버려요. 김장 안 해도 되고 명절 안 가고 싶고 생신 알아서 차려 드시라고 그냥 냅둬요. 님 우습게 봐서 그러는 거예요. 남편이 문제예요. 저건 자식이 끊지 않는 이상 답 없어요. 남편을 버려요. 남들은 진작에 남편부터 정리했어요. 부부 사이 문제 없어도 시댁 그 지경이면 다들 이혼해요 요즘은. 우리 남편도 시댁 빚 때문에 끌려다니다가 제가 이혼하겠다 하니 시댁 딱 정리하고 돈 다 저한테 맡기고 살아요. 저는 시댁 모른 척하고 살고요. 솔직히 시댁 없다 생각하고 사는데 저희한테 기대는 거 기댈만 하니까 기대는 거라 생각해요. 우리가 안 받아주니까 알아서들 사시고요. 솔직히 뭐해서 사는지도 잘 몰라요. 먼저 끊지 못하면 계속 끌려다니는 거예요. 남편한테 제대로 난리 한번 쳐본 적 있으세요? 남편 답답해도 애들한테 잘하고 부부 사이 문제없는 거에 위안받고 사는 여자들 많은데 제일 한심하다 생각하고요. 근본적인 해결 없이 그때그때 시부모 대처하고 막는 게 뭔 소용이래요. 부부가 합심해서 시부모 버리든 그게 안 되면 남편을 버리든 하죠 보통은. 제대로 안 끊었네. 쓰니가 어떤 반응이라도 나오는 게 시부모들이 물고 늘어지는 거니까 남편 옆에서도 가려면 혼자 가라 하고 부담 고민을 혼자 하게끔 하세요. 쓰니가 잔소리 해대도 도와주니 고비고비 넘기잖아요. 아직 20년은 거뜬히 돌아다니실 분들 돈 대주다 다 털리겠네. 수입은 각자 관리하시는 거 아니시죠? 그러면 지금부터 님이 다 관리하시고 남편 용돈 주세요. 한 달에 60이면 60, 70이면 70 딱 정해서 그 돈만 주시고 나머지는 님이 다 관리하세요. 남편이 부모님 생활비 드려야 된다 그러면 당신 용돈으로 주던지 말던지 알아서 하라 그러세요. 대신 용돈 준 거 어떻게 쓰는지 일절 터치 안 한다고 하시고요. 시모나 시부가 님한테 생활비 달라 그래도 모르세요 하세요. 돈 없다고요. 무시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맞벌이를 안 하셔도 되는 상황이시면 맞벌이 하지 마세요. 돈 없는 시부모들일수록 며느리 일하라고 난리들이잖아요. 맞벌이 하면 뭐 얼마나 떼돈을 버는 줄 알고 뜯어가려고 난리죠. 일 관두시고 땡땡이 아빠 혼자 벌어서 못 드린다고 얘기하세요. 설마 그래도 생활비 달라 그럼 인간도 아님. 다음 사연입니다. 31살 아가씨가 수능 시험이 있는데 시댁이 시끄럽다고 저희 집에 와 있어요. 시댁은 시할머니, 시부모님, 큰아주버님 내외하고 꼬맹이 둘, 아가씨 둘, 도련님 이렇게 살아요. 농촌인데 집도 작고 애기들 때문에 집중 못한다고 추석에 울고불고 해서 금방 수능이니까 꼭 좀 부탁한다고 그 많은 가족들 앞에서 부탁해서 거절을 못했어요. 이제 신혼 4개월인데 방 2개, 거실 겸 부엌이 있는 15평 집이에요. 작은 방을 신혼 침실로 써서 현재 큰 방을 아가씨가 써요. 아침 6시쯤 일어나서 밥 차려서 신랑이랑 저랑 밥 먹으면 그때 샤워하러 들어가요. 밤새 공부해서 씻고 자야 한대요. 세수도 못하고 출근한 게 더 많은 듯. 퇴근해서 9시쯤 집에 오면 거실이고 큰 방이고 부엌이고 난장판. 설거지도 안 해놓고 자기 속옷도 화장실 앞에 던져둬요. 현관문 열고 제일 먼저 팬티 본 게 수도 없어요. 밥도 못해 먹어서 밥 안 해주면 시켜 먹고 밥 해두면 반찬 그릇 채로 밥솥 뚜껑 열고 밥 먹고 숟가락도 밥솥에 넣고 뚜껑을 닫아요. 샤워하고 나면 누가 있든 알몸을 수건으로 가리고 당당하게 걸어 나와요. 젖은 옷은 입고 싶지 않으니까. 레요. 다 그냥 내 업이니 하고 참아요. 그냥 나 혼자 고생하고 말지 하는 맘도 있었거든요. 저보다 나이도 많은데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도 아니다 싶었고 시험 앞두고 긁어부스럼 만들고 싶지도. 신혼 초인데다가 고작 몇 개월인데 해뜰 날 있겠지 하고요. 근데 최근에 신랑 카톡 구경하다가 시어머니하고 아가씨 셋이 단톡방 만든 걸 봤어요. 근데 그 후로 빈정도 상하고 주는 거 없이 미워지더라고요. 저희 식단 사진 올리면서 이런 것뿐이야. 고기 먹고 싶다 고기. 나 버리고 지들끼리만 뭐 먹으러 갔어. 라던지 경조사 참석이었는데 나는 공부하느라 힘든데 주말에 지들끼리 데이트한다고 안 들어와. 둘이 싸우는 중이야. 사돈댁이 자꾸 와.
화장실하고 처가댁은 멀어야 하지 않나? 쟤도 유별나. 나 같으면 우리 집 안 왔다. 우리 집에 뭐 걸고 있다고. 사사건건 불평불만에 트집에 제가 상처를 너무 많이 받았어요. 집에서 이 일로 싸울 수도 없어요. 눈치가 보이니까요. 친구들도 그냥 대놓고 한판 뜨라지만 현실적으로 생각이 많아지죠. 그래서 상처 입어도 혼자 괴로워했어요. 신랑도 나름의 노력은 했어요. 이야기하자면 복잡하지만 시할머니 90이 넘는데 건강도 그닥 안 좋아서 걱정 끼치고 싶지 않아 했거든요. 이건 저도 동의하는 부분이고요. 손주들 워낙 이뻐하시고 아가씨가 할머니 말벗. 있는 말 없는 말 다 하니까. 그래서 그냥 대면대면하고 있는데 오늘 제 생일이었는데 일찍 퇴근하고 초사 때 선생님이 오라고 해서 들렸어요. 밥 먹고 가라고. 그래서 신랑한테 말하고 밥 먹고 집에 가니까 피자하고 뭐 시켜 먹었대서 알았다 하고 샤워하고 와서 10시 넘어서 선생님이 구워준 케이크 다 같이 먹으려고 보는데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신랑한테 못 봤냐고 하니까 신랑이 큰 방문 여는데 혼자 숟가락으로 퍼먹고 있어요. 진짜 저 그거 보자마자 눈물 터져서 펑펑 울고 방에 들어오니까 누가 생일인지 알았냐? 애도 아니고 쪼잔하다. 사다 주면 되잖아. 누가 보면 케이크 못 먹고 죽은 귀신인 줄 알겠다. 라는데 신랑한테 더 이상 못하겠다고 그냥 나왔어요. 엄마한테 갈까 하다가 걱정할 것 같고 집에는 죽어도 가기 싫고 그래서 울면서 모텔 들어왔는데 더 처량하네요. 신랑이 전화 안 받으니까 내일이라도 시부모님께 전화해서 보내겠대요. 근데 그렇게 할 거였으면 진작하지 그랬냐고 따지고도 싶네요. 그냥 시간 멈추고 내일이 안 왔으면 좋겠어요. 너무 속상해요. 댓글입니다. 대부분 뇌라는 게 있으면 케이크 완성품이 들어와 있으면 무슨 날인가 생각하지 않나요? 무시한 거겠지. 아니 내일이라도? 지금 당장 집안을 모텔방에 두고? 정신교육 제대로 시켜서 데리고 사시길요. 딱 봐도 저 아가씨라는 사람 사회 부적응자임. 저렇게 주변머리 없고 자기만 생각하고 자기 주위 정리할 줄도 모르고 케이크를 숟가락으로 퍼먹어대고 회사에 취직해서 일하지 못할 정도로 정신병이므로 그나마 수험생 딱지 붙이고 사는 거지. 이번에 수능 봐서 대학 갈 거라는 보장도 없다. 머리가 조금이라도 좋으면 공무원 준비한다고 하면 되는데 그나마 안 되니 수능 본다고 하는 것 같네. 진짜 싫다. 아가씨도 문제지만 당신 남편이 더 문제. 31살 동생 가진 오빠면 적어도 32살 이상일 텐데 무슨 정신으로 사는 건지 모르겠네. 자기 와이프가 무시받고 스트레스 받고 사는데 그걸 가만히 놔둔다? 정말 정신 나간 인간이네. 어떤 4개월 된 부부가 와이프가 뛰쳐나가는데 가만히 집에서 있나? 상식적이지 않은 인간. 님아, 이런 말 좀 그렇겠지만 님 시누이는 그냥 진짜 못돼 먹은 거고요. 아무리 자기 딸이 우긴다 해도 보내는 님 시댁도 비정상인데 그중 제일은 자기 동생 하나 단돌이 못하고 이런 상황까지 만든 님 남편이 제일 비정상이에요. 그 와중에 와이프가 모텔 갔는데 그러고만 있는 것도 참 대단한 남자네요. 시각장애인인 아내와 이혼을 원하고 있고 이로 인하여 주위에 따가운 눈총을 받고 있습니다. 너무 답답한데 답답한 마음을 익명으로 털어라도 놓아야 살 것 같아서 글을 올립니다. 제 아내는 시각장애인입니다. 희미한 명암만이 구분 가능한 정도로 실명과 마찬가지 상태입니다. 선천적 장애는 아니고 아주 어릴 때 교통사고로 인한 장애라고 들어 알고 있습니다. 그때 사고의 후유증으로 한쪽 다리를 조금 절기도 하지만 이는 크게 보이지 않은 정도입니다. 결혼 전 아내는 장애인단체에서 시각장애인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을 했고 제가 대학생일 때 봉사활동을 갔다가 처음 만났습니다. 계속 친한 지인으로 지내다가 제가 대학 졸업하고 직장생활을 시작하면서 이제 직장이 생겨 돈도 벌고 안정을 찾았으니 당신을 행복하게 해주고 싶다는 말로 대시를 하였고 1년 연애하고 결혼까지 하였습니다. 저는 부모님과 여동생이 한 명 있습니다. 가족들은 제가 정말 견딜 수 있는지 아내의 장애와 그 인생을 본인의 것으로 짊어지고 갈 자신이 있는지만 묻고 제가 그렇다고 하자 크게 반대하지 않고 아내를 품어주었습니다. 오히려 주위에서 반대를 많이 했습니다. 비장애인과 장애인의 결혼에 대해 참 많은 말들을 들었지만 사랑 하나로 극복하고 결혼을 올렸습니다. 하지만 결혼 생활은 제 생각과 달랐습니다. 제가 아내에 대해 잘 모르는 상태로 결혼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아내는 몸이 아니라 마음의 장애가 문제였던 사람이었습니다.
연애 당시 아내는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극복하고 싶다며 열심히 공부하고 자기관리를 하는 똑똑하고 당찬 사람이었고 밝고 명랑한 성격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집에서 살기 시작한 아내의 모습은 그와 거리가 멀었습니다. 아주 예민하고 신경질적이고 화를 주체하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시각장애가 있다 보니 집안의 모든 물건이 정확히 제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처음에 그 점에 대해 확실히 주의를 들었기에 조심하려 노력도 노력하지만 한 번의 실수가 있었는데 그때마다 아내는 너무나 심하게 폭발을 합니다. 맨 처음 폭발했을 때 신혼생활 시작한 지 일주일도 채 되기 전입니다. 항상 티슈를 두는 소파 귀퉁이에 손을 뻗었는데 티슈가 없었던 모양입니다. 막 비명 같은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놀란 채가 무슨 일이냐 묻자 티슈 두는 자리에 왜 티슈가 없냐며 저에게 욕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정말이지 쌍욕이었습니다. 개만도 못한 인간, 말귀를 못 알아먹으니 귓구멍을 찢어야겠다는 식의 정말 소름 돋는 욕들을 공중에 질러댔습니다. 아내의 그런 모습은 처음 봐서 저는 얼어붙어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티슈는 제가 옮긴 것이 아니고 소파 귀퉁이에 있던 것이 바닥에 떨어져 있었어요. 1시간에서 2시간 사이 정도? 욕을 하고 바닥에 발을 굴러대며 화를 주체하지 못한 아내가 간신히 진정이 된 후에 대화를 했습니다. 저는 물건을 제자리에 두는 것에 더 신경을 쓰겠고 아내는 이렇게 심하게 욕을 하고 소리를 지르지 않는 것으로 약속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그 뒤로 이 일이 자주 일어납니다. 주로 집안일은 제 담당입니다. 밥, 청소, 빨래, 쓰레기 버리기 등등 가끔 아내가 돕는 건 빨래 개기, 이불 개기, 간단한 집 정리 정도입니다. 주방에는 불과 칼이 있으니 위험하다고 몇 번의 사고가 있었다고 말하기에 제가 부엌 일을 자처했고 청소를 하려 해도 간단히 쓰레기통에 쓰레기를 넣는 거 외에는 제가 맡았고 빨래는 오염의 정도를 잘 구분하지 못해 힘들다 하기에 제가 담당하기로 하고 큰 불만도 없었습니다. 아내는 처음에는 너무 고맙다며 천사를 만났다며 행복해했습니다. 사랑으로 모든 걸 품을 수 있다 생각했는데 현실은 달랐습니다. 결혼 1년 차, 하루하루 노예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대기업까지는 아니지만 중견기업에 근무하고 있고 연봉은 4천만 원 초반입니다. 결혼 후 아내는 직장을 그만두어 외벌입니다. 8시 반 출근이고 퇴근하고 집에 들어서면 7시쯤입니다. 아침 6시쯤 일어나 씻고 밥을 합니다. 제가 밥상을 다 차리면 아내를 불러 함께 아침밥을 먹고 설거지를 하고 7시 반쯤 집을 나섭니다. 하루 종일 열심히 일하고 퇴근하고 집에 들어서면 7시입니다. 다시 밥을 하고 아내를 불러 함께 저녁밥을 먹고 설거지를 하고 본격적인 집안일을 합니다. 격일로 하루는 청소, 하루는 빨래를 하고 밑반찬을 만들고 장보고 온 재료들을 다듬습니다. 여기까지는 불만 없습니다. 그리 살려고 했으니까요. 하지만 그 일을 하는 내내 아내의 눈치를 봐야 합니다. 뭐 하나 자신의 기준에서 벗어나면 자신을 무시하는 거라며 폭발합니다. 제가 차린 밥상에 앉기만 하고 밥을 먹는데 혹 국이 뜨겁다 느끼면 자신을 무시해서 너무 뜨거운 국을 내어 입을 대었다고 화를 냅니다. 반찬이 마음에 안 들어도 자신을 무시한다고 합니다. 본인이 밥을 안 한다고 불만을 표현하기 위해 일부러 본인 입에 안 맞는 음식을 먹이는 건 아니냐는 말도 하며 화를 냅니다. 너무 힘이 들었습니다. 가슴이 늘 답답했습니다. 얼마 전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날 비 오는 날이어서 저는 부침개에 막걸리 생각이 났습니다. 마침 동료들이 전집에 간다기에 같이 갈까 싶었지만 그날따라 전화 넘어 아내 목소리가 너무 안 좋기에 차마 말을 못 꺼내고 일찍 집에 갔습니다. 집에서 해먹으려고 김치전거리를 만들었고 불 위에 후라이팬을 올리고 기름을 두른 상태였습니다. 그날 아내가 또 폭발했습니다. 화장실에서 마구 소리를 질렀어요. 화장실에 갔는데 휴지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항상 여분의 휴지를 두는 곳을 더듬었는데 여분의 휴지가 없었다고 합니다. 제가 채워넣는 걸 잊은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실수에 비해 너무 심한 대가를 치렀습니다. 저는 불 위에 후라이팬을 둔 상태로 뛰어가 휴지를 가져다 주었어요. 불 위에 후라이팬이 있는 상태여서 불안한 마음에 휴지를 얼른 주고 얼른 주방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후라이팬을 체크하며 불을 조절하는데 갑자기 등 뒤로 휴지가 날아왔습니다. 휴지는 후라이팬에 맞았고 후라이팬이 뒤집어지며 뜨거운 기름이 사방으로 튀었습니다. 본능적으로 피했지만 발등에 화상을 입었습니다.
자신이 기분 나빠했는데 충분히 사과하지 않고 휴지만 냉큼 주고 돌아간 것이 자신을 무시하는 행동이고 그래서 자신이 화가 났다고 합니다. 제가 화상을 입은 것도 저의 잘못으로 인해 파생된 일이므로 제 탓이라고 소리쳤습니다. 그때 이혼을 해야겠다고 결심이 섰습니다. 이제 도저히 당신과 한 집에 살아가기가 힘들다. 이혼하자 했더니 집안의 모든 것을 부수며 소리를 질렀어요. 그날 아내를 피해 다른 방에서 잠을 자며 많이 울었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 앞으로 아내 보호하는 일을 최우선으로 삼고 살아가겠다는 말에 마음 아프셨겠지만 믿고 허락해주신 부모님께 너무 죄송하여 차마 말씀드리기 어려웠습니다. 그때 그 마음으로 시작했는데 1년 만에 무너진 내 자신도 바보 같고 판단력 부족도 바보 같았습니다. 여동생에게 상담했습니다. 그동안 그런 일들을 전혀 몰랐던 여동생은 많이 놀랐고 그리고 그날 여동생이 짚어줘서 알았는데 그 사이 제 머리에는 원형 탈모가 시작되고 있었어요. 저의 스트레스를 이해한 동생이 여자 대 여자로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우리 집 저녁 식사 자리에 여동생이 와서 같이 밥을 먹었어요. 여동생이 말 꺼내기 힘든 일이지만 언니에게 부탁이 있다며 말을 꺼냈습니다. 두 사람 누구 못지않게 사랑하며 시작한 결혼 생활인데 서로 조금씩 양보하고 맞춰가며 살아야 하지 않겠냐고 도와줄 일이 있으면 본인에게도 알려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제 여동생이라 편드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최대한 예의를 갖춰 해결책을 찾고자 이야기했는데 아내는 신우지라는 거냐며 자신은 잘못이 없고 모든 것이 저의 잘못이라며 소리를 지르고 친정에 전화를 했습니다. 전화기를 붙들곤 이대로 못 살겠다고 자신을 데려가 달라고 소리 높여 울었습니다. 놀란 장인어른 장모님이 달려오셨고 처형도 함께 왔습니다. 아내는 언니가 한 분 계십니다. 아내가 전화하고 1시간 안에 모두 저희 집에 모였어요. 그때까지 아내는 거실에 앉아서 마구 소리를 지르며 울고 있었습니다. 1시간 가까이 쉬지 않고 한자리에서 엄청난 데시벨로 소리를 지르는 아내를 보고 여동생은 많이 놀랐습니다. 그런 모습 제가 말하지도 않았고 보지 못했기에 당황스러웠을 겁니다. 결혼 전후로 우리 가족과 함께 했을 때 아내 모습은 밝고 차분하였기 때문입니다. 처가댁 식구들이 들어오자 아내는 나와 이혼하겠다고 소리를 질러댔습니다. 장모님과 처형이 감싸 안으며 아무리 달래도 좀처럼 진정이 되지 않더라고요. 처형이 저에게 뭔가 대화를 하려 했지만 아내가 워낙 불붙듯 날뛰는 상황이라 대화가 되진 않았습니다. 결국 장모님과 처형이 아내를 데리고 밖으로 나왔고 장인어른만이 남아서 저와 10분 정도 대화를 나누고 돌아갔습니다. 무슨 일이냐고 묻기에 그동안 아내의 폭언에 시달렸고 며칠 전엔 물건을 집어던져 기름에 화상까지 입었으며 이것 또한 내 잘못이라며 사과조차 없다고 그동안 경제적인 일과 살림 사는 것까지 내가 도맡아면서도 아내에게 뭐 하나 요구한 적 없는데 정신적인 것까지 지속적으로 당하다 보니 더 이상 결혼을 유지할 길이 없다고 솔직히 말씀드렸습니다. 장인어른은 한숨을 푹푹 쉬시며 일단 애가 진정이 안 되었으니 애한테 이야기를 듣고 다시 이야기 나눠야겠다고 밖으로 나가셨습니다. 이 모든 과정 제가 장인어른께 드리는 말씀까지 고스란히 보고 들은 여동생은 펑펑 울며 저의 이혼을 돕겠다고 했습니다. 결혼이란 건 한 사람과 가정을 이루고 평생 의지하며 살아가야 하는 일인데 저는 이 사람과 정말 더 못할 것 같습니다. 그날 이후 아내는 친정에서 돌아오지 않았고 며칠 동안 잠잠하다가 처형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동생 대신 사과한다며 저를 달래더니 제부가 와서 한 번만 굽혀주면 애가 들어갈 거라고 합니다. 거절했습니다. 그러자 카톡이 옵니다. 아내였습니다. 아내용 전용 PC가 우리 집과 처가댁에 한 대씩 있습니다. 그 PC로 인터넷과 메신저를 사용할 줄 압니다. 와서 무릎 꿇고 싹싹 빌기 전까지는 돌아갈 생각이 없다는 으름장이었습니다. 아내의 메시지가 제 폰에 들어왔다는 것조차 끔찍하여 당장 지우고 싶었지만 이제 이혼을 생각하기에 다 증거가 될까 싶어 남겨두었습니다. 정말 마지막 전까지 다 떨어진 것이 느껴졌어요. 결국 죄스러운 마음에 부모님께도 알렸고 본격적으로 이혼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처가댁에서는 어떻게든 다시 붙이려고 노력하시는데 아내는 아직도 이따금 카톡 보내면서 이런다고 돌아갈 줄 아냐고 나는 네가 사죄하기 전까지 절대 용서하지 않는다는 앞뒤 안 맞는 말을 구구절절 보냅니다. 그러면서도 법원에 같이 가자는 말에는 답이 없습니다. 결국 합의가 되지 않을 것 같아 이혼 소송을 준비하려 합니다. 법적으로는 전혀 모르는 무식한 사람이라 막막하지만 변호사부터 선임하라는 조언을 들었어요.
저의 유일한 조력자는 제 여동생입니다. 주위 모두가 이제 저를 욕합니다. 시각장애인 불쌍한 아내를 버리는 남편쯤으로 매도를 하는데 제게 일어난 1년간 노예살이 같던 신혼생활을 하나하나 알릴 수도 없고 답답합니다. 댓글입니다. 내가 저 남자도 아닌데 글 읽는 것만으로도 내가 다 철없고 대체 어떻게 버틴 건지 안쓰러워서 숨죽여 정독했네요. 자격지심이 커서 병증으로 자리 잡으신 분과 속아서 한 결혼인데 그 트라우마 때문에 앞으로 제대로 된 인연을 만들 수 없을 것 같아 매우 유감입니다. 엄청난 일을 겪으셨네요. 진짜 하루하루가 지옥이었겠어요. 글 읽는 내내 제가 더 화가 나고 답답했어요. 저런 남자 만나는 거 흔치 않은데 남자한테 고맙고 미안한 마음을 가져야지 되레 본인이 더 승질을 내시네요. 저 남자분 이혼하고 지금은 행복하게 잘 지내시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이해가 안 되는 건 아니에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나는 하루만 다리 절뚝거려도 짜증나는데 평생 앞이 안 보인다니. 그래도 남한테 피해를 주면 안 되죠. 증거 모아서 이혼해야 할 듯해요. 이건 시각장애인 문제가 아니라 그냥 성격 문제 같아요. 제가 아내분의 입장이 아니라서 뭐라 함부로 선뜻 말하기는 그렇지만 부부가 결혼을 하고 살아가려면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해주는 마음이 있어야 해요. 남편분이 쓰신 글로만 봐서는 아내분께서 남편분을 존중하고 배려해주지 않는 것 같이 보이네요. 인생 최대의 결정을 섣부른 판단으로 결정한 것에 대한 결과겠지요. 속이려고 작정한 사람이었다는 게 문제지만 이미 말이 안 통하는 상대인 것 같으니 본인이 결정한 대로 밀고 나가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살다 보면 이런 종류의 문제는 아니더라도 어려움에 빠지는 일은 꼭 한번 옵니다. 잘 안 되겠지만 긍정적으로 생각하려고 노력하다 보면 좋은 날이 또 올 거라고 생각해요. 마음의 병 맞는 것 같네요. 많이 힘드시겠어요. 저는 장애인은 아니지만 남들과 좀 다른 부분을 가지고 산 지 20년이 넘었지만 저런 식으로 행동하지 않습니다. 솔직히 자격지심인 거 아니냐 그러시는데 여기 우리 사회에서 일반인 분들과 다른 점을 가지신 분들이 자격지심 안 갖기란 힘든 사회인 것 같다고 저는 느낍니다. 저도 놀림을 받았다는 걸 스스로 인지하지 못했을 때는 자격지심 같은 거 전혀 느끼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인지하고 나서부터는 제가 다른 게 아니라 틀린 거라 취급받는 게 대다수였기에 많이 힘들었어요. 여전히 저도 스트레스를 받고 있고 주변 사람들에게 일부러 밝고 긍정적인 사람처럼 보이려고 많이 노력하지만 또다시 혼자가 되면 부정적인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래도 혼자서 스트레스 푸는 법을 찾아가고 있고 보여지는 모습이 아닌 내면도 가꾸려고 노력하는 편이죠. 그런데 아내분같이 마음의 병이 깊으시고 작은 일에도 화를 내시는 모습을 보면 정신과 진료를 권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물론 그렇게 되기가 힘들 것 같지만요. 저도 부정적인 생각이 들 때마다 치료를 한번 받아볼까 생각 많이 해요. 제 생각엔 아내분도 남편분도 진료를 한번 받아보는 것도 좋겠다 생각합니다. 이혼을 하시기 전에요. 다음 사연입니다. 돌싱 남친과 재혼하려다 헤어졌어요. 저는 30대 초반, 남친은 30대 중반입니다. 이혼한 지는 4년 정도 되었고 와이프가 바람피워 이혼했대요. 저랑 만난 지는 1년 조금 넘었어요. 아이는 5살이고 남편이랑 살지만 부모님이 봐주셔서 데이트하는데 지장이 있거나 그러진 않아요. 남친이랑 결혼 진지하게 얘기 중이었고요. 남친은 재혼이지만 결혼식 새로 해도 상관없어. 나 때문에 너가 결혼식 한번 안 해보는 건 아니지 않냐? 라며 저한테 맞춰주려 해요. 아이는 부모님이 봐주실 거고 본인은 가끔 아이 보러 가면 된다고 신경 안 쓰게 하겠다고 아이는 그냥 오로지 본인만 신경 쓰겠다고 아이는 전 와이프한테도 보낼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근데 전 아이는 딱하지만 딱 잘라 말했어요. 자신 없고 아이는 못 키운다고. 그래서 만난 거고요. 근데 이번에 남친 집에 밥 먹으러 왔는데 어머님이 언제 들어와서 살 거냐고 묻더군요. 참고로 집은 남친 명이고 부모님이 애 봐줄 겸 사시던 집 정리하고 들어와 살고 계세요. 제가 말했어요. 직장이 서울이라 출퇴근 때문에 결혼하더라도 여기는 어렵고 가까운 경기도 쪽으로 알아보려고요. 라고 했더니 그럼 방순이는? 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가만히 있었고 남친이 제가 자주 올게요. 하는 거예요. 저는 전부터 미리 말해놨을 줄 알았거든요. 그랬더니 어머님 아버님 노발대발하면서 너 미쳤냐? 애를 우리한테 버리는 거냐? 우리가 매일 애 봐주니까 당연하게 생각하는 거냐?
저는 좌불안석이었고 남친은 죄송하다고 하고 그러다 조금 분위기가 가라앉고 나서 어머님이 차분히 다시 이야기하자며 하는데 대놓고 저보고 너가 들어와서 일 그만두고 아이 봐라. 돈은 엄마가 벌어와서 생활비 보태줄게. 살림해라. 나도 남이 해주는 밥 얻어먹고 싶다. 라고 하시는 거예요. 순간 정신이 핑 돌더라고요. 일단 저보고 들어오라는 것도 두 분은 같이 사시는 거고 아무렇지 않게 돈 줄게 밥해 살림해 하는 것도 당연하게 애보라고 하는 것도 당황해서 말도 잘 안 나오고 남친은 옆에서 그만하세요. 저희 따로 살 거예요. 하고 집에서 나오면서 신경 쓰지 마. 내가 다시 설득할게. 어머니 아버지 저러고 애봐 주신다. 걱정 마라. 라고 하고 집에 태워다 주고 남친은 다시 집으로 갔어요. 아이는 근처 사시는 이모님이 본인 손녀랑 같이 봐주신다며 데리고 나가서 집에는 없었습니다. 집에 와서 고민해봤는데 재혼 너무 우습게 생각했나 봐요. 그것도 어린아이가 있는 돌싱. 부모님이 봐주시는 걸 너무 당연하게 생각했네요. 남친을 너무 사랑하는데 아이까지 못 사랑하겠어요. 제가 너무 나쁜 사람일까요? 애 있는 돌싱이랑 결혼하려면 아이까지 감수하고 사랑했어야겠죠? 아이는 엄마도 없는데 아빠도 재혼한다고 자기 두고 간 거 알면 얼마나 원망하며 살런지. 그리고 어머님 아버님도 절 곱게 보지 않겠죠. 애가 없다면 시댁 없다 생각하고 살겠어요. 하지만 그것도 아니어서 그럴 수도 없겠죠. 그래서 헤어지자 했어요. 남친은 계속 잡아요. 남친이 애 안 봐도 된다고 나만 보겠다고 하는데 잘 헤어진 거겠죠? 주위에 말할 곳이 없었어 봐요. 댓글입니다. 저거 전 부인이 시부모 못 견디고 도망갔을 확률 99%예요. 남자 왜 이혼했는지 알겠는데요? 아내의 바람은 자기 이혼을 정당하기 위한 고전적인 레파토리죠. 남자는 님을 잡아야 아이 새엄마도 생기고 자기 부모 봉양할 여자도 생기니 잡을 수밖에요. 연락처 차단하고 잘 헤어지세요. 결혼하면 독박이에요. 그 결혼 하지 마세요. 이혼 유책 배우자 남자들이 그렇게 와이프가 바람났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걔네들은 모든 이유를 거기다 갖다 붙여요. 시부모 갈등에 와이프 이혼하자고 하면 너 남자 생겼냐? 경제적 무능에 와이프 이혼하자고 하면 너 남자 생겼냐? 본인 외도에 와이프 이혼하자고 하면 용서해줘. 싫어. 너 왜 이렇게 단호해? 남자 생겼냐? 남자가 문제 아닌가요? 왜 시부모 욕하는지 모르겠네요. 남자 혼자 애 두고 결혼할 생각이었고 시부모는 애 아빠가 키워야 한다고 생각하는 게 당연하죠. 여자에 미쳐 애 자기가 키우려고도 하지 않는 남자는 좀 무서운데. 애 아빠가 애를 지부모한테 맡기고 새장가 가겠다는 것 자체가 제정신이 아닌 겁니다. 애 두고 쓴이랑 시간 구애 없이 데이트했다는 것도 좋게 볼 일이 아니야 지금. 시부모는 분가시켜도 애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아이 아빠라는 사람이 어떻게 아이를 안 볼 수도 있다고 말을 해요. 또 그 부모라는 사람들은 남이 해주는 밥 먹어보자 라는 말을. 정상적인 사람들이라면 아이 걱정은 말아라. 우리가 키울 테니 니들만 행복하면 된다 했겠죠. 정상적인 남자라면 아빠가 어찌 자식을 내몰라라 하겠냐. 힘들겠지만 당신한테 최선을 다할 테니 아이의 엄마가 되어주면 좋겠다 라고 설득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완전 콩가루 집안일세. 냉정하게 생각해봐요. 진짜로 남자 부모님이 애를 봐주고 가끔 가서 보면 된다? 이거 진짜 소름 돋는 남자예요. 지 자식 나몰라라 내팽겨치고 새로 생긴 부인하고 꽁냥꽁냥 신혼부부 놀이나 하는 남자가 멀쩡해 보이세요? 그 남자 부모는 진짜 답 없지. 주제도 모르고 재혼이면서 시집살이 시키고 며느리가 해주는 밥 타령이라니. 잘 헤어졌고요. 남자 보는 눈 좀 키워요 제발. 다음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50대 초반 워킹맘입니다. 아랫동서 한 명 있어요. 평소 사이는 시가에서 만나면 반갑게 지냅니다. 특별히 부딪히는 것도 없어요. 시가 행사로 만날 때 아니면 특별히 연락하거나 만나거나 하진 않아요. 암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갈게요. 재작년 여름에 있었던 일인데 그때 일로 아직 동서가 저랑 대면대면해요. 그러던가 말던가 별로 신경도 안 쓰고 불편할 것도 없어요. 어머님이랑 통화하다가 시동생네 이야기가 나오면서 그때 일이 생각나서 적어봐요. 동서한테는 아직도 진행 중인 사건인 것 같은데 이렇게 오랫동안 화낼 일인가 싶었어요. 저희가 이사하고 집들이로 시부모님이랑 시동생들 불렀어요.
신랑 형제가 삼형제인데 지금 얘기하는 동서는 둘째예요. 셋째 시동생은 독신이고요. 둘째 시동생네는 주말에 더 바빠서 초딩 시조카만 같이 왔더라고요. 저희가 도시에서 조금 외곽으로 이사와서 주변에 가족 나들이 갈 만한 곳이 많아요. 그래서 오랜만에 다 모인 거니 우리 집에서 자고 다음날 다 같이 나들이 가기로 했어요. 물론 미리 얘기가 다 된 상황이었고요. 재밌게 놀고 잘 준비하면서 시조카한테도 잘 준비하라고 하는데 옷이 없다네요. 입고 온 옷밖에 없대요. 속옷도 양말도 아무것도. 엄마가 안 챙겨줬냐니까 엄마가 아무 말도 없었다네요. 어머님도 안 챙겨왔냐면서 황당한 표정. 여름에 하루 종일 입고 있던 옷을 입고 자라고 할 수도 없고 내일까지 입으라고 하기도 영 찝찝하고 그래서 제 옷 빌려줬어요. 제가 159에 48인데 시조카가 155에 56이에요. 잠옷도 최대한 큰 걸로 입히고 팬티는 옷 만드는 취미가 있는 동생이 잠옷하라면서 만들어준 사각 팬티 안 입은 거 하나 헐렁한 게 있어서 그거 입혔어요. 다음날도 당연히 제 옷 중에 좀 큰 거 입혔고요. 혹시나 아이가 싫어할까 싶어서 다른 걸로 골라볼래? 이랬더니 정말 잠깐도 고민 안 하고 웃으면서 괜찮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놀고 입힌 그대로 보냈어요. 당연히 입은 옷은 안 줘도 된다 했고요. 솔직히 팬티는 아무리 아이라지만 입은 걸 돌려받기는 좀 그래서요. 근데 다음 주 시가 갔더니 동서가 분위기가 쎄하더라고요. 보면 웃으면서 인사도 서로 하고 얘기도 잘하고 했는데 그날은 저보면 뾰루퉁한 표정이더라고요. 뭔 일 있어? 혹시 나 때문에 기분 나쁜 거 있었어? 다른 가족들도 괜히 불편해지니 있으면 얘기해. 그럴 시간도 없었지만 오해가 있었으면 풀고 혹여 내가 실수한 거 있으면 사과하고 풀자. 이랬더니 동서가 그래도 여자아이인데 어떻게 사각 팬티에 아줌마 같은 옷을 입힐 수가 있어요? 이러더군요. 이거 뭐지 싶어서 살짝 기분은 상했지만 굳이 싸울 일은 아니라 생각 들어서 그냥 웃으면서 어쩔 수가 없었어. 입힐 수 있는 옷이 내 것밖에 없는 상황이고 대부분 타이트한 거라 사이즈가 맞는 게 없다 보니 내 딴에는 최대한 골라 입힌 거야. 애도 괜찮다고 하길래 하루만 입으면 되는 거니 그냥 입힌 거야. 너무 기분 상해하지 마. 어머님도 옆에서 들으시다가 동서한테 옷 안 챙겨줘 놓고 왜 저한테 엉뚱한 소리 하냐고 한마디 하셨고요. 그래도 자기는 기분이 나쁘대요. 그래도 조카인데 입을 옷이 없으면 사입혀야 한대요. 듣다 보니 새 옷 안 사줘서 삐졌더군요. 기가 차서 제가 말했어요. 동서, 차라리 새 옷이 필요하면 한 벌 사달라고 그냥 툭 까놓고 얘기해. 동서 말대로 하나 있는 조카인데 웃으면서 못 챙겨줘서 죄송해요. 이참에 한 벌 선물해주세요. 이랬으면 나도 그래 이참에 하나 사주지 뭐 이러면서 기분 좋게 사줬을 거야. 근데 당연히 사줘야 한다고 생각하는 동서가 난 어이가 없어. 앞으로도 필요한 게 있으면 그냥 부탁을 해. 이런 식의 억지는 받아주기 어려워. 이랬더니 계속 아줌마 옷은 너무하잖아요. 아줌마 옷이 뭐야 아줌마 옷이. 이러네요. 참. 어머님이 시끄럽다고 호통치시니 조용. 그 이후로 계속 저만 보면 뾰루퉁해 있네요. 솔직히 동선에 진짜 양말 한 짝도 메이커 사신어요. 저희 가족은 그냥 필요할 때마다 보세 옷들 사서 편하게 막 입고 자주 사는 편이고요. 그러니 제가 사줬어도 메이커가 이렇다 저렇다 말할 사람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선물할 일 있으면 그냥 아예 용돈으로 주고 있거든요. 이 일이 그렇게 오래 삐져 있을 일인가요? 댓글입니다. 그지 감성이네. 엄마가 애옷도 안 챙겨보내고 뭘 잘했다고 말이 많아? 앞으로 시조카 아무것도 해주지 마요. 졸업 입학 명절 용돈 싹 끊으면 아차 싶겠죠. 하루 자고 가는 건데 속옷 하나 안 챙겨보내다니. 그 동서 속보이는 행동을 했네요. 님은 눈치채지 못한 거고요. 즉 지가 안 챙겨보내면 속옷에 옷에 다 사줄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심통 부린 거죠. 그냥 무시하세요. 저렇게 행동하면 지만 욕먹지 님한테 피해가는 거 없으니까요. 이제 슬슬 여름 다가오니 앵길 겁니다. 애 보내겠다고요. 그때 얘기하세요. 애 옷 하나 안 챙겨보낼 거면 보내지 말라고요. 일부러 안 챙겨보내면 옷 사서 입힐 줄 알았는데 그런 게 아니니 저러는 거죠. 애가 입었으니 크게 아줌마스럽지도 않을 텐데 결국 눈치껏 사입혔어야 했다는 거죠. 만약 사서 입혔다면 다음에 또 아무 준비도 안 해서 보낼걸요? 나도 애 키우지만 저런 엄마가 제일 싫어요. 자기 자식 자기가 챙겨야지. 자기 자식 옷도 안 챙겨보내고 염치 없이. 목숨 같은 자식 맡기면서
바리바리 챙겨보내도 마음은 불편할 판에 속옷도 안 챙겨보내고 무슨 배짱이래요. 잘하셨어요. 그리고 남이사 아줌마 옷을 입든 할머니 옷을 입든 무슨 상관이래요. 님한테 자격지심 있나 보네요. 돌려가기까지 1타입이. 아줌마스럽고를 떠나서 빌려줬으면 감사해야 할 판 아닌가요? 뭐가 고가워서 아줌마스럽다를 강조하는지 모르겠어요. 저 같았으면 몸빼바지라도 편한 옷 감사히 입었을 텐데 아줌마 옷이라고 해도 그게 문제가 아니죠. 생각 없고 경우 없고 뻔뻔 쓰는 무개념 동서가 문제죠. 아마 옷 사줬어도 이쁜 거 아니라고 또는 좋은 거 아니라고 트집 잡았을 거예요. 게다가 아이가 통통한 편이라 더 보이는 거에 신경 쓸 거예요. 저 어릴 때 외삼촌 외숙모가 저렇게 아무것도 없이 사촌들 항상 부족하게 해서 내려보냈어요. 당연히 마음씨 좋은 우리 엄마는 옷도 사주고 가방도 사주고 방학 때마다 먹이고 재우고 혹여나 심심할까 바다며 여기저기 여행 다닐 때도 다 데려가 줬었는데 돌아오는 건 사촌들이 중고등 때는 연락 없다가 대학 갈 때 등록금 내달라고 엄마한테 연락 오대요. 내가 그렇게 말렸는데 결국 첫 등록금은 내주셨어요. 마지막으로 해주겠다고 말하시면서. 안쓰러워서 해주셨겠지만 사촌들은 왜 2학기는 안 내주냐며 화를 내던데요. 진짜 짐승들인 줄. 검은 짐승은 거두는 게 아니라던데 그 말이 딱 맞아요. 그러고 연락 없다가 결혼자금 1,000만 원이라도 줄 수 없겠냐고 또 뻔뻔하게 연락 오던데. 그래서 내가 엄마 폰으로 전화해서 다신 연락하지 말라고 했어요. 보이는 순간 가만 안 둔다고. 니들 내 눈에 보이면 다 뒤집어 버릴 테니까 내 눈에 띄지 말라고 했어요. 번호들은 다 차단했고 엄마는 속상하신지 방에서 우시고. 글쓴이 분도 조카한테 잘해주지 마세요. 어차피 용돈 주고 뭐 사줘도 기억 못해요. 그 부모도 당연하게 더 달라고 입 벌리지. 하나도 안 고마워해요. 돈 뜯기지 마시고 앞으로는 거리 좀 두시고 살아요. 저 같으면 1원도 안 씁니다. 글쓴이도 이제 돈 쓰지 마세요. 신우의 성격이 엄청 세요. 그냥 으아 이러면서 센 게 아니라 평소에는 털털하고 잘 맞춰주는 성격인데 눈 돌아가면 아무도 못 이겨요. 속도 위반으로 급하게 상견례 잡고 신우를 처음 만났어요. 160 후반의 키에 배 나온 남편과 다르게 헬스, 수영, 필라테스를 어렸을 때부터 해서 몸매도 너무 예쁘고 피부도 좋고 얼굴도 이목구비 뚜렷해서 너무 이뻐서 놀랬거든요. 남편은 키도 작고 왜소한 편이라 신우 보고 정말 놀랬었어요. 처음엔 신우 성격이 조금 부담스러웠어요. 싫고 좋음이 확실하고 할 말은 너무 확실하게 하는 센 성격에 저랑 맞지 않을 것 같다고 생각했어요. 친구들도 신우 기세 보인다고 짠하다 했었고요. 그런데 너무 좋아요. 철없는 남편의 행동을 다 막아줘요. 상견례 때 뚱한 표정으로 있길래 제가 마음에 안 들어서 그런 줄 알았어요. 나중에 들어보니 왜 저렇게 이쁜 언니가 자기 오빠 같은 사람이랑 결혼하는지 속상해서 그랬대요. 속도 위반은 여자가 굽히고 들어가는 그런 상황 같은 거라 정말 속상했어요. 술이 왼수죠. 철없는 남편은 제 배는 불러가는데 점점 저한테 함부로 하고 전 애기 생각해서 꾹 참고 있다더니 더더욱 저한테 막말하더라고요. 연애 때는 몰랐는데 자기 사람이라 생각해서인지 본 모습 보여주는데 사실 너무 실망이라 혼자 애 키울까? 미혼모가 나을까? 이혼녀가 나을까? 별의별 생각을 다 했어요. 그러다 튼살 크림 준다고 처음 집에 놀러온 신우한테 저녁 먹고 가랬어요. 마지못해 뚱하니 앉길래 괜히 그랬나 싶어 눈치 보고 있었거든요. 평소처럼 남편은 손 하나 까딱 안 하고 물 가져와. TV 리모컨 가져와. 라고 할 때 신우 눈썹이 꿈틀거리는 걸 봤어요. 다 먹고 신우랑 치울 때 당연스럽게 소파에 앉아서 사과. 이 한마디 하는 남편한테 신우가 조용하게 오빠가 깎아먹어. 하는 거예요. 그때 남편 특유의 자존심 부리는 투정 부리길래 아, 또 짜증내겠구나 했는데 아, 됐어. 안 먹어. 하는 거예요. 이때 1차로 놀랬어요. 괜히 뻘쭘한지 신우 화장실 갔을 때 제 옆에 와서 툭툭 건드리길래 배도 땡기고 좀 짜증나서 저리 가라고 짜증냈거든요. 그랬더니 평소처럼 저한테 짜증내면서 막말하길래 또 시작이다 이 표정으로 듣고만 있었거든요. 신우 존재도 잊었는지 아까 자존심 상했었는지 평소보다 저한테 더 심하게 말하는 거예요. 방순이 오니까 좋아? 편해? 너 아까 나보고 쪼갰지? 이런 개소리 듣고 있었거든요. 그러는 와중 뒤에서 사자우같이 큰 소리로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이러면서 신우가 신랑 어깨를 잡아 저한테서 뜯어내고 화내는데 신랑은 어? 어? 거리고, 신우는 바로 시아버님께 전화해서 신랑 당황해서 전화 뺐고, 신우는 또 벼락처럼 화내고 저한테 방 안에 들어가 있으세요. 웃으면서 안방으로 안내해주고, 시아버님 오시는 동안 둘이 대판 싸우는데 정말 무섭게 싸우더라고요. 남편도 만만치 않은 성격인데 신우는 그냥 앞뒤가 없는 것 같아요. 신랑이 소리 빽 지르면서 화내는데 지지 않아요. 말리려고 문 열고 나가니까 남편이 소리 지르니까 신우가 소파 쿠션을 얼굴에 집어 던지더라고요. 남편이 그에 화나서 더 소리 지르니 신우가 더 화내고, 어떻게 임신한 새언니한테 그따위로 하냐? 너 평소에도 이따위로 행동하냐? 라고 제 편 들어주는데 괜히 감정이입돼서 전 눈물 줄줄 흘리고, 나중에 시아버님 오실 때까지 한참을 둘이 싸웠어요. 시아버님 오시니 남편 바로 깨갱. 그대로 일러 바치는 신우 말에 시아버님이 바로 남편 뺨을. 다시 안방으로 쫓겨났지만 소리가 이따위로 살 거면 직원 끊어버린다. 라는 시아버님. 남편은 아버지 회사 다녀요. 너한테 내가 미안하다. 자식 농사를 잘못 지었다. 라고 사과해 주시고 신우는 저희 집 가요. 라면서 손이 끌어주고, 갑작스럽지만 적진에서 제 편이 있다는 생각에 계속 눈물만 죽죽 흐르고, 저한테 왕처럼 군림했던 신랑은 구석지에서 고개 숙이고 있고, 남편을 쓰레기 마냥 혼내는 신우와 시아버님. 며느리 입에서 네 개차반적인 행동 한마디라도 뱉어지는 날엔 내 얼굴 볼 생각 마라. 조강지처 무시하는 자식은 필요 없다. 라고 해주시고, 신우는 제 손 잡아주면서 새언니 힘들면 말해요. 그 다음부터 신랑은 저한테 막말 폭은 거의 없어요. 집안일이야 원래 기대도 안 했고, 신우가 주3에 집에 눌러 앉아 있어요. 시아버님은 따로 카드 쥐어주시면서 못난 자식 때문에 미안하다. 편하게 써라. 라고 해주시고, 신우는 그냥 완벽한 제 편이에요. 보아하니 학력까지 완벽한 신우한테 자격지심 느끼는 신랑은 신우와 언제나 부딪혔고, 똑똑한 신우는 아버님과 어머님, 그리고 주변 모든 걸 자기 편으로 만들고, 강한 성격으로 신랑과의 싸움에서 언제나 이겼고, 신랑은 신우를 이기지 못하고 그 못된 심보를 저한테 풀다 시아버님과 신우한테 눈치에 마지못해 사랑굿이라며 살고 있어요. 어차피 사랑이란 마음도 저 임신 후 막말과 행동에 사라졌고, 가난하고 힘들게 살아온 삶이 풍족해지고, 시아버님과 신우 사랑으로도 전 현재 삶에 만족합니다. 강한 성격의 불도저 같은 신우 성격이 처음엔 싫었지만 지금은 너무 좋아요. 점심 먹고 놀러 온다는 신우 연락에 기분 좋아 글 적어요. 불도저 신우 최고예요. 댓글입니다. 언제까지 신우가 옆에 있어줄까요? 쓴이도 큰 소리 칠 수 있도록 데뷔하고 공부하고 자격증 따고 하세요. 난 네가 없어도 충분히 잘 살 수 있다는 걸 보여줘야죠. 죽을 때까지 신우 바짓가랑이만 붙잡고 늘어질 겁니까? 근데 쓴이랑 매일 보며 평생 살 사람은 남편인데 저런 놈이랑 어찌 사냐? 난 못 살 듯. 신우 시댁만 잘 만났네. 신우도 결혼하고 애 낳으면 저렇게 방어 못 해줄 시기가 있을 텐데. 쓴이 힘내시고 지금부터라도 본인을 소중하게 여기게 준비 좀 해두세요. 글을 읽는데 좋아할 때가 아닌 것 같습니다. 팔은 안쪽으로 굽는다. 사람 고쳐 쓰는 거 아니다. 라는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니에요. 쓴이가 같이 평생을 살 사람은 남편이지 시댁 식구들이 아니잖아요. 대책을 찾으셔야 될 듯요. 신우 시부 잘 만난 건 다행인데 제일 중요한 남편이 저래서 어째요? 아무리 시댁이 좋아도 같이 사는 건 남편인데 집안일 어차피 안 한다고 그냥 안 하게 두는 것도 이해 안 되고 애초에 막말을 왜 그냥 듣고 있는 건지 님팔자 님이 꼬는 거니 어쩔 수 없지만 좋은 시댁 두어서 다행이지만 나이 더 먹어서 시아버지 회사 퇴임하고 기력 떨어지고 신우이도 결혼하고 가까이 없으면 다시 본성 나올 것 같아요. 직장도 다니고 큰 소리 칠 수 있도록 대비하셔야 할 것 같아요. 애 낳지도 않은 임신한 와이프 이따위로 대하는데 애 낳으면 뭐가 달라질까요? 차라리 시부모님이랑 연합을 하세요. 님이 혼자 친정에서 애 키우고 절대 안 보여줄 거고 시부모는 손주 데려오지 못하면 지원 끊겠다고 하던지 왜 쩔쩔매면서 종로를 타는지 모르겠네요. 님이 강해지지 않으면 어차피 못 살아요. 다음 사연입니다. 남편이 친구처럼 지내자는데요. 이게 무슨 소리인지도 모르겠고 왜 이러는지도 모르겠고 진짜 도라이 정신병구인가 싶기도 하고 그렇네요 지금. 일단 저희는 애는 7살짜리 남자애 하나고 결혼 9년 차예요.
남편이 어젯밤에 한잔하자더니 족발에 소주 마시다 말고 갑자기 우리 그냥 친구처럼 지낼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뭔 소리냐 그랬더니 그냥 솔직히 언제까지 막 죽고 못 살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 없잖아. 다 정으로 살고 애 보고 살고 그러지. 그러니까 우린 그냥 그런 거 너무 연연하지 말고 친구처럼 지내자.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세상에 다 뜨겁게 그렇게 연애할 때처럼 사는 사람 없는 건 맞는데 그럼 애가 아니고 정이 아니면 남이라는 소리랑 뭐가 달라? 지금 이혼하자는 얘기를 돌려서 하는 거야? 아니면 바람이라도 났냐? 무슨 의도로 대체 그런 말을 한 거야? 하고 따졌어요. 그랬더니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나중에 혹시나 애 크고 그랬을 때 서로 자유로워지고 싶다거나 그런 마음이 생기면 이해해주는 게 어떻겠어? 라고 하더라고요. 이거 아무리 봐도 나중에 바람필 구실 만들어 놓는 것 같다는 생각밖에 안 들어서 나는 친구랑 살 부대끼면서 살 생각도 없고 애 키울 생각도 없으니 자유로워지고 싶으면 도장 찍고 나서 자유로워져라. 그때는 네 맘대로 한강물에서 목욕을 하던 강남에서 스트립쇼를 하던 상관 안 할 테니까 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너무 빡빡하게 생각하지 말고 그러면 나중에 서로 더 힘들다. 한번 생각이나 해봐. 요즘 누가 그렇게 백년해로 하고 사냐? 랍니다. 진짜 소주병으로 조동아리를 후려쳤어야 하는 건데 그냥 이혼이 답일까요? 아무리 곱씹어봐도 미친 것 같아요. 댓글입니다. 나중이 아니라 이미죠. 연애도 하고 살고 싶은가 봐요. 근데 남자들 착각하는 게 그렇게 살기로 마음먹으면 여자가 훨씬 재밌게 살 수 있다는 걸 왜 모르지? 내가 안 하려고 하니까 그렇지 바람은 내일이라도 당장 남자 만나 피울 수 있는데 남자들이야 돈 쓰고 시간 써서 겨우 하겠지만 연애 중이네. 블랙박스나 핸드폰 잘 찾아봐요. 피는 중이거나 필 예정이거나 누가 마음에 들어왔거나 셋 중 하나지 뭘. 바람 겁나 피는 아빠가 맨날 했던 소리네요. 우리한테도 처음에 들키고 울면서 너희 엄마랑 친구처럼 등산 다니며 살고 싶다는 둥 밑밥 엄청 깔았어요. 그 뒤로는 더 적반하장이고 듣기만 해도 역겹네 진짜. 바람은 피고 싶은데 이미 피고 있을 수도 맘에 드는 여자 있는 걸 수도 그 여자랑 결혼하긴 어렵고 연애만 하고 싶은 스타일이고 또 나중에 헤어질 수도 있으니 노년에는 밥 해주고 집안일 해줄 글쓴이가 필요해서 이혼은 싫은 거죠. 후기입니다. 안녕하세요. 얼마 전에 남편이 친구처럼 지내자고 했었던 글을 올렸던 사람인데요. 일단은 그날은 진짜 당황스럽기도 하고 진짜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도저히 모르겠어서 넘어갔는데 글 쓰고 여러분들의 조언을 보고 나서 차분하게 다시 대화해봤어요. 일단 본인 말로는 여자가 생긴 건 아니래요. 근데 차라리 여자가 생긴 게 나았을지도 모르겠어요. 차라리 그게 이렇게까지 비참하진 않았을 것 같아요. 남편이 널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 정말 좋은 와이프고 애 엄마고 좋은 친구인데 여자로는 안 보여. 그냥 이제는 가족 같다는 느낌만 있지 여자로서 사랑하는 건 아닌 것 같아서 나도 고민 많이 했다. 들으면서 진짜 누가 뒤통수를 망치로 내려친 것 같았어요. 친구처럼 지내자는 말에도 눈물이 안 났는데 여자가 생겼다고 바람피는 중이라고 해도 어떻게든 다 받아내고 이혼하겠다는 자신감이 들었었는데 나한테 아무 감정이 없다는 말은 가슴을 후벼 파는 것처럼 고통스럽네요. 정이 떨어져서 이혼하고 싶다고 한다면 해줄 수도 있지만 자기도 더 노력은 해보겠다고 말하는데 입을 갈기갈기 찢어버릴까 하는 생각이 들다가 부모 하나가 죽고 하나가 감옥 가면 혼자 남을 애 생각이 문득 들어서 참았어요. 이틀 정도 차분히 앉아서 생각하는데 내 10년은 뭐였을까? 난 왜 그렇게 아둥바둥 살았을까? 난 저런 인간을 왜 사랑했을까? 왜 결혼했을까? 난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 5만 가지 생각이 들었어요. 일단은 이혼 절차를 밟으려고 해요. 복직이나 집 문제, 양육권 문제도 있고 쉽지는 않겠죠. 그래도 차라리 마음이 편한 것도 어느 정도 있네요. 저걸 숨기고 앞으로 쭉 살았다면 전 저 사람한테 끝까지 기만당하면서 혼자 사랑하고 살았겠죠. 드라마 같은 사랑은 정말 드라마 속에만 있었나 봐요. 내 현실은 비참하고 잔인하고 고통받는 사랑이었네요. 여러분들이 기대하신 사이다 같은 후기가 아니라서 죄송해요. 그래도 응원해주시고 같이 환해주신 모든 분들은 저보다 나은 행복한 꽃길만 걸으실 거라고 믿어요. 댓글입니다. 글만 봐도 쓰니는 참 좋은 사람 같아요. 그래서 더 마음이 아프네요.
아마도 쓴이는 그동안 가득히 집안을 채우는 공기와 같았나 봐요. 가정을 부족함 없이 평화롭게 지켜내는 그 가정의 전부였나 봐요. 너무나도 익숙해지고 당연하게 느껴져서 쓴이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남편은 잠시 잊은 것 같아요. 이뤄야만 그 사람이, 그 시간이, 그 모든 것들이 얼마나 소중했는지를 알게 될 바보인가 봐요. 아픈 시간이겠지만 잘 이겨내시면 좋겠어요. 아는 사이는 아니지만 쓴이를 응원할게요. 100% 있어요. 그냥 여자로 안 보인다고 그런 말을 왜 하는지. 여자로 보이는 비교가 될 수 있는 게 있으니까 그런 이야기를 꺼내는 거지. 밑밥도 정도껏 깔아야지. 없다고 어디서 구라를. 아내는 좋아서 같이 사는 줄 아나 봐. 10년, 20년 산 부부가 서로 이성으로 얼마나 끌릴까요? 대부분 그렇게 삽니다. 근데 저렇게 입 밖에 꺼내지 않아요. 그건 예의 문제죠. 저도 남편이 남자로 안 보인 지 오래됐어요. 바람 같은 거 당연히 아니고 남자로 보이는 비교 대상도 없어요. 그냥 오래된 부부면 의뢰 다들 그러고 사는 거 아닌가요? 근데 대놓고 이제 남자로 안 보인다, 사랑하지 않는다, 노력해보는데 안 된다, 이딴 소리는 헤어질 마음이 없다면 절대 안 하죠. 남자분은 헤어지고 싶거나 아내분을 괴롭히고 싶은 마음인가 봐요. 진짜 이기적이고 나쁜 놈이네요. 저는 남자지만 같은 이유로 이혼했습니다. 아이는 없지만 와이프는 제가 가족 같고 편하지만 관계도 꺼려질 만큼 절 이성적으로 안 보더군요. 심지어 손잡는 것조차 불편해하게 고스란히 느껴졌어요. 차라리 바람을 피웠다면 더 낫겠다는 기분 전 이해해요. 저는 이조차도 노력하겠다고 했지만 와이프는 제게 그 어떤 감정조차 남아있질 않더군요. 바람핀 사람이 잘못했다고 이 정도까지 빌면 나도 마음 약해져서 받아줬을지도 모르겠다 할 만큼 전 그 정도로 붙잡고 노력해보자고 했지만 혼자만의 노력은 감당할 수가 없었어요. 개선의 여지를 좀 더 보거나 다른 시도나 노력을 해보길 권유해드리고 싶어요. 너무 힘들어서 이혼했지만 이혼해도 힘든 건 마찬가지더군요. 가정이 주는 안정감이 박탈되니 공허함이 어떤 걸로도 메워지지가 않아요. 그저 권태기라고 생각하고 상대의 철없는 부족한 저런 생각을 나라도 표현해주자. 1년, 2년이 지나면 또다시 바뀔 수도 있겠지 하며 그냥 좀 더 버틸 거리란 생각을 참 많이 했거든요. 쓴이가 이혼해도 정말 아무렇지 않을 것 같다란 확신이 들 때 그때 결정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저는 너무 힘들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다음 사연입니다. 연애 1년, 결혼 4년 차입니다. 애기 하나 있어요. 연애할 때부터 남편은 곤충 키우는 걸 좋아했어요. 사슴벌레 이런 거 외국에서 밀수입해서 키우기도 하고 이전엔 거미나 전갈, 파충류도 많이 키웠다고 하고요. 저는 결혼 전부터 키우던 고양이 한 마리가 있어요. 3개월 된 길냥이였고 제가 입양해서 지금은 8살이네요 벌써. 결혼 전에 약속한 게 있어요. 파충류나 벌레 같은 거 나는 싫으니까 키우지 말아달라 했고 남편은 네가 싫으면 안 키울게. 라면서 약속했죠. 근데 결혼하고 3개월쯤 되었을 때부터 1마리, 2마리 벌레들을 데려오더니 아예 방 하나를 벌레방으로 만들었어요. 방 안에 와인셀러를 들여와서 그걸 개조해서 그 안에서 벌레를 키우기도 하고요. 그 사슴벌레들이 톱밥 같은 걸 먹는데 거기서 날파리들 엄청 생기고 버섯 포자 먹는 애들도 있어서 하얀 버섯 곰팡이 통에서도 냄새가 나요. 애기 생기기 전까지는 저도 포기하다시피 손을 놨고 아예 그 방엔 들어가지도 않았어요. 남편이 제대로 관리도 안 해서 날파리 죽은 거며 그 쾌쾌한 냄새. 그러다 1년 만에 아이가 생겼고 남편은 아이가 태어나기 전까지 곤충들을 다 치우겠다고 약속했어요. 지금 21개월 차인데 며칠 전에 제가 한번 뭐라 해서 그 방은 얼추 치웠네요. 아이 낳고 클 때까지 그 방에 아예 들어가지도 않았어요. 그러더니 이젠 물고기에 빠져서 어항을 막 사대더니 어항이 5개까지 늘어났고 지금은 도마뱀 3마리에 거미까지. 진짜 거실에 나가면 숨이 막혀요. 방에다 두지 말랬더니 거실을 다 차지했어요. 여기가 너 혼자 사는 집이냐? 내 배려도 좀 해달라 했더니 적반하장이네요. 그래, 너 말대로 너 혼자 사는 집 아니니까 내가 하는 거 냅둬라. 라더니 이제 암컷 도마뱀 데려와서 알까지 번식시키겠대요. 제가 너무 열받아서 이렇게 할 거면 결혼 전에 약속한 것처럼 파충류 다 치워라 했더니 화를 내면서 왜 너는 네 기분 따라서 이랬다 저랬다 하냐? 그럼 네 고양이도 치워라.
랍니다. 저 너무 지쳐요 진짜. 참고로 저 임신했을 땐 피규어에 빠져서 거실 한켠엔 5단 수납장에 피규어가 가득이에요. 이런 걸로 이혼한다면 너무 사소한 걸까요? 추가 글입니다. 자고 일어나니 댓글이 많이 달렸네요. 글에 다 담지 못한 내용이 있는 것 같아 추가할게요. 일단 저는 전업주부 아니고 맞벌이입니다. 남편도 공무원, 저도 공무원이고 제가 직급이 더 높아서 월에 100만 원 정도 기본급 차이가 나요. 세전. 남편이 무슨 돈으로 취미생활하는지 궁금해하시는데 일단 돈 관리는 제가 하고요. 아이 낳기 전엔 용돈 월에 20 줬고 아이 생기고 나서는 월에 10으로 줄였습니다. 저도 똑같이 씹습니다. 왜 여기에 꽂혀서 욕하시는 분들이 있는지. 오로지 취미생활 하라고 준 돈이고 이외에 나머지는 다 친구 만나서 밥 사주는 돈, 직장에서 사주는 돈, 죄다 신용카드에서 써요. 남편 신용카드 월 150은 쓰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남편 생일 때 남편은 선물로 현금을 요구해서 30에서 50씩 그렇게 주고 있고요. 남편 쓰라고 신용카드를 줬는데 생필품 사거나 차 기름값, 직장에서 밥 먹으라고 준 카드. 그 카드에서도 맨날 수족관 가서 5만 원에서 8만 원씩 긁기도 해요. 저는 카드 내역을 볼 수 있으니 알 수 있지만 남편 스트레스 받을까봐 어쩌다 주의 주면서 얘기하는데 그래도 안 쓴다 하고 그때뿐이더라고요. 남편이 술 담배를 안 해서 오로지 그 돈을 다 모아서 취미생활 하는 겁니다. 그리고 고양이 키우는 것에 대해서 오해하시는 분이 많으신데 고양이는 결혼 전부터 합의하에 키우기로 한 거고요. 남편이 고양이도 좋아해서 신혼 초에는 벵갈 고양이가 이쁘다며 서울에서 직접 분양받아 오기도 했어요. 하지만 이 녀석은 안 좋은 일을 당해 3년 정도 살고 하늘나라로 갔습니다. 그리고 어항은 그냥 작은 어항이 아니라 탱크 어항 같은 거라서 진짜 엄청 큽니다. 그게 거실에 5개가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진짜 숨 막히고 물 비린내도 장난 아닙니다. 거기다가 청소도 제때 안 해서 분홍색 곰팡이가 어항 벽에 뒤덮이면 제가 청소 좀 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그때마다 어쩔 수 없이 청소하긴 하더라고요. 그리고 시댁에 얘기해라 하는 분들이 계신데 그건 이미 진작에 얘기했고 곤충방도 직접 보시고 어머님이 한 소리 하셨어요. 그런데 그때뿐이고 제가 싫다고 하는 거미 파충류들을 예전에 사서 시댁집에 가서 키우고 있더라고요. 현재 상황은 그게 저희 집까지 늘어난 거고요. 예전에 정갈도 몰래 집에서 키우다가 걸린 적도 있고 먹이로 주는 귀뚜라미들이 통이 제대로 안 닫혀 있어서 거실이고 방이고 다 튀어나와서 진짜 소름 끼쳤어요. 저는 아예 손도 못 대고 남편이 잡는다고 잡았지만 숨어있던 귀뚜라미들이 새벽에 울어대거나 화장실 갈 때 튀어나오거나 진짜 악몽이었어요. 어제의 상황에 대하여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일단 저도 이제 더 이상은 못 참겠어서 남편에게 얘기했어요. 나는 결혼생활 4년 동안 참아준 것만으로도 배려 많이 해줬다고 생각한다. 당신이 저것들 정리 안 하면 내가 나가는 게 맞다. 여기서 더 이상 당신 취미생활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싶지도 않다고 얘기했고 당장 내일부터 월세든 고시원이든 방 알아볼 테니 그렇게 알라고 하고 안방으로 들어왔어요. 그랬더니 따라 들어와서 처음엔 개소리를 늘어놓더라고요. 요즘 내가 분위기 잡으려고 하면 싫어하는 게 눈에 보이고 내가 안방에 들어가면 너는 거실로 나가고 고양이만 안고 있잖아. 고양이한테 질투난다. 너가 방 얻어서 나간다는데 애초에 너가 나가고 싶어서 변명하고 그러는 거 아니냐? 이런 개소리를 하네요. 다시 하나하나 설명해줬어요. 내가 나가고 싶어하는 이유에 대해서. 당신이 그런 행동을 하고 내가 스트레스를 받으니 당연히 나도 말과 행동이 좋게 나갈 리 없어 라고 했어요. 제 이야기를 듣고 있더니 본인이 정리하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카페, 밴드 이런 거에 글 올려서 어제 어항 3개 팔고 하나 정리하고 거미랑 도마뱀 1마리는 시댁에 가져다 놨어요. 그래서 현재 저희 집엔 도마뱀 2마리, 어항 하나가 있는 상태이고 조만간 정리하겠다고 하니 지켜봐야겠죠. 그리고 저도 느낀 점은 남편이 동물을 키울 때 이 아이를 끝까지 책임지겠다는 생각으로 데려오는 게 아니라 그냥 좀 데리고 있다가 질리면 팔고 또 다른 개체로 데려오고 그러거든요. 새 도마뱀 이전엔 다른 개코 도마뱀 있었고 이 거미 이전엔 타란툴라도 키웠었어요. 수지병은 맞는 것 같아요. 비싼 시계나 향수 같은 거 사놓고 진열장에 모셔놨나요? 신혼여행 때 산 비싼 시계 차는 거 한 번도 못 봤어요.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저는 어차피 쓰려고 산 거 쓰자주의거든요. 저 임신했을 땐 남편이 한참 피규어에 빠져 있었는데 제가 만삭일 때 근교 공원으로 놀러 왔었어요. 근데 차 안에 택배가 있길래 봤더니 웬 여자 캐릭터가 야리꾸리하게 부각시킨 피규어 있잖아요. 그거 보고 너무 충격받아서 나중에 애기 태어나면 교육에도 안 좋고 이런 피규어는 안 모았으면 좋겠다 얘기했더니 그냥 만화 캐릭터인데 그게 뭐 어떠냐? 라면서 삐져서 집에 갈 때까지 거의 1시간을 말도 안 하고 왔어요. 집에 들어와서도 삐져서 혼자 거실에서 라면 끓여서 먹고 누워서 TV 보고요. 저한텐 저녁 뭐 먹을 거냐 물어보지도 않고. 저 그때 만삭이어서 몸도 제대로 못 움직일 땐데요. 제가 맨날 남편한테 하는 말이 아끼다 똥된다인데 아예 안 통하네요. 시계들과 향수는 저 진열장에서 영영 못 넣을 듯요. 어쨌든 여러분 많은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직 제 속은 꽉 막힌 것처럼 답답하지만 남편 앞으로 하는 거 보고 결정하려고요. 댓글입니다. 아니 내가 뭘 본 거야? 다 치울 때까지 애랑 친정가 있으시거나 방을 하나 얻어서 나가시던가 남편을 내보내세요. 글만 읽어도 소름 돋는데요. 취미가 맞으면 좋겠지만 저렇게 일방적으로 그러는 건 잘못이라 생각해요. 저도 도마뱀 귀엽지만 남편이 싫어해서 카페에서 구경만 하고 있거든요. 결혼 전에 약속한 게 있어요. 파충류나 벌레 같은 거 나는 싫으니까 키우지 말아달라 했고 남편은 네가 싫으면 안 키우겠다며 약속했죠. 근데 여기서부터 게임 오버 아닌가? 결혼 전에 했던 약속 하나도 못 지키는 남자랑 왜 섣불리 결혼을 하지? 뭔가를 수집하지 않으면 병이 나는 것 같은데 앞으로 자제하며 살까요? 지금 잠깐 자제하는 것 같지만 다시 또 뭔가에 꽂혀서 시작할 것 같아요. 님 남편은 안 바뀔 듯 싶네요. 남편분 정도면 호도예요. 파충류 키우시는 분들 몇 분 봤는데 그분들은 애지중지 키우셨었어요. 개체수 늘리는 데 집중하지 않으시고 건강하게 잘 관리했어요. 남편분이 앞으로는 절대 생명을 안 키웠으면 좋겠네요. 취미생활을 하는 게 나쁜 게 아니라 본인이 사놓고도 뒷감당을 못하는 거잖아요. 벌레 생기고 키키한 냄새나고. 그게 문제인 겁니다. 수집벽이 있더라도 관리를 잘하면 같이 사는 사람이 안 힘들어요. 저희 신랑도 건담 매니아예요. 레고도 좋아하고요. 그래서 저는 같이 사서 신랑이 만들고 같이 수납장이나 먼지털이 등등 하는 걸 보여주고 나머지는 알아서 하라고 해요. 그러다 먼지 생기거나 작은 액세서리 잃어버리고 징징하거나 레고 박스 쌓아두고 안 버려서 짐짝 만들어 놓으면 3번 경고 후 가차없이 버렸어요. 몰래 안 버려요. 대놓고 싹 정리합니다. 그걸 10번 넘게 경험 후 화내고 포기하고 화내고 포기하고 반복하더니 10개 살 거를 아주 심사숙고후에 3개 정도 삽니다. 관리를 못하고 수집병만 있는 건 옳지 않아요. 지금은 아이랑 레고 사서 잘 보관하고 놀아요. 그리고 이젠 보드게임을 그렇게 사는데 이것도 아이랑 남편에게 똑같이 적용시키니까 아이도 곧잘 정리합니다. 취미도 적당히 해야지 저건 꾸준히 하나만 파는 것도 아니고 그냥 지가 꽂히면 수시로 갈아치우는 거잖아. 피규어만 모은다거나 사슴벌레만 조금씩 키우면서 관리 잘한다 하면 말도 안 함. 와이프는 그냥 고양이 한 마리 계속 키우는 것뿐인데 저렇게 정신병구처럼 난장판에 뻑하면 갈아치우는 게 취미의 취향 존중이라 할 수 있나? 쉽게 질리는 주제에 겁나 자기중심적인 거지. 남하고 같이 살면 안 되는 타입임. 썰닭입니다. 사연을 모아봤어요. 음악을 빼봤는데 개인적으로는 조금 심심하긴 한 것 같아요. 전달은 더 잘 되는 것 같고 아마도 가끔 하는 사연 모음에는 음악을 빼볼까 합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려요. 좋은 주말 되세요.